벌써 올 한 해도 끝나가네요. 매년 그렇듯 올해도 1년치 미제사건 모음집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늘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과거의 미제사건들을 보다 보면 만약 지금 시대였으면 범인을 잡을 수 있었을 텐데 싶은 생각이 드는 사건이 정말 많죠. 오늘 다룰 사건 역시도 수사과학이 발달한 현대였다면 범인을 잡을 수 있었을 텐데 싶은 생각이 드는 안타까운 미제 사건입니다. 1965년 5월 22일 밤 11시 40분 도야마현 타카오카시의 한 경찰서에 신고가 들어옵니다. 신고를 한 것은 도야마의 한 건축자재 회사에서 전무를 맡고 있던 니시무라 케이이치씨로 그는 딸이 가정교사 아르바이트를 갔는데 귀가하지 않았다 라며 경찰에 실종 신고 및 수색을 요청했죠. 그런데 신고로부터 2시간 정도가 지났을 무렵 실종자 수색을 위해 순찰 중이던 경찰이 지쿠시강에서 젊은 여성의 시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원 확인 결과 이 여성은 실종되었던 니시무라 케이이치 씨의 딸 니시무라 하루에 씨였습니다. 그녀는 어릴 적부터 선생님이 되는 것이 꿈이었고 이 꿈을 이루기 위해 토야마 대학에서 교육을 전공하던 대학교 3학년생이었는데요. 경찰이 그녀의 시신을 회수, 부검을 진행한 결과 사망 추정 시각은 5월 22일 밤 9시 15분에서 30분 사이였으며 밝혀진 사인은 질식사였지만 강에서 발견되었음에도 폐에서 물이 전혀 발견되지 않은 점으로 볼 때 질식의 원인은 누군가가 그녀의 호흡을 차단해 발생한 것이었죠. 또한 시신에는 성범죄의 흔적도 남아 있었습니다. 특히 오른쪽 가슴 부분엔 범인이 이로 깨문 흔적이 다수 남아 있었으며 시신의 얼굴과 가슴엔 손톱으로 긁힌 듯한 흉터가 있었죠. 당시 경찰은 범인이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그녀를 습격했을 것으로 추정, 수사본부를 설치한 후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이 밝혀낸 피해자 하루에 씨의 행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녀는 5월 22일 평소처럼 타카오카시 노무라에 위치한 아버지의 지인 집에서 초등학교 6학년 나이에 가정교사 아르바이트를 끝마친 후 밤 9시 10분경 귀가를 서둘렀습니다. 당시 그녀의 귀갓길은 2가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시간이 좀 더 걸리지만 자동차나 가로등이 있는 국도였고 다른 하나는 다소 어둡지만 지름길인 논길이었죠. 그리고 그녀가 선택한 것은 지름길인 어두운 논길이었습니다. 당시 하루에 씨는 집까지 약 50m 정도를 남겨둔 어두운 논길에서 누군가에게 습격당해 성적인 피해를 입었고 이후 범인에 의해 호흡을 차단당해 사망한 것이었죠. 하루에 씨를 살해한 범인은 현장에서 약 70m 정도 떨어진 지쿠시강으로 시신을 운반, 유기했고 이 시신이 물살에 떠밀려 유기장소에서 200m 정도 떨어진 강 하류 부근에서 발견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범인이 이 과정에서 그녀의 손목시계를 훔쳤다는 점이 밝혀져 이 사건은 단순 살인이 아닌 강도, 살인사건으로 밝혀지게 되었죠. 한편 당시 경찰은 사건 해결에 대해 굉장히 낙관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현장엔 범인이 남긴 물적 증거가 무척 많았기 때문인데요. 우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해자의 시신에 남은 깨문 자국, 경찰은 이것을 바탕으로 범인의 송곳니 모양을 알아낼 수 있었고 송곳니의 모양을 볼 때 범인의 나이가 10대 후반에서 30대 사이의 남성일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또한 현장에 남은 범인의 체액을 분석한 결과 범인의 혈액형이 B형 혹은 O형이라는 점을 알아낼 수 있었죠. 게다가 범인이 시신 유기 과정에서 남긴 발자국을 통해 신발 사이즈가 260이며 가죽 혹은 합성수지 재질의 신발이었다는 것을 알아낼 수 있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경찰이 검거를 낙관적으로 봤던 가장 큰 이유는 그녀가 살해당한 논길은 지역민이 아니고서는 거의 다니지 않는 무척이나 외진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즉, 한정된 지역 안에서 사는 사람들 중 혈액형이 B형이나 O형에 신발 사이즈가 260이며 송곳니 모양이 일치하고 범행 발생 시각에 알리바이가 없는 10대 후반에서 30대인 인물을 찾아내면 되는 일이었죠.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수사는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2가지가 있었는데요. 첫째는 현장 보존이었습니다. 수사과학이 발달된 지금이야 현장 보존을 철저히 하는 것이 상식이지만 이 사건이 발생한 것은 1965년. 과학수사 기술 수준은 지금보다 현저히 낮았고 현장 보존에 관한 일반인들의 상식도 지금과는 달랐습니다. 당시
작은 농촌에서 시신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온갖 구경꾼들이 몰려들어 현장을 돌아다녔고, 시신이 발견된 현장은 흙으로 된 농길이었다 보니 범인이 남겼을지도 모르는 추가적인 증거들은 구경꾼들에 의해 전부 사라지거나 더럽혀져 버렸죠. 게다가 범인이 시신을 강에 유기해 떠내려간 것 때문에 시신에 남았을 범인의 다른 흔적 역시도 강물에 의해 씻겨내려가 당시의 과학기술로는 추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지역사회 특유의 폐쇄성이었습니다. 당시 경찰은 이런 외진기를 알고 있는 인물이라면 분명 지역민의 소행이다 라고 생각해 시신이 발견된 농촌에 지역민들을 수사했지만, 이들은 하나같이 수사에 비협조적이었고 진술이나 증언을 거부했죠. 이에 경찰은 혹시 익명이라면 제보를 받을 수 있을까 싶어 다음과 같은 설문지를 우편으로 배송했다고 하는데요. 사건 당시에 외출 중이던 사람이 있습니까? 혹은 최근 상태가 이상한 사람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하지만 우편을 받은 농촌 주민들은 지금 우리끼리 밀고 하라고 하는 거냐? 우리 중에 살인자가 있다고 의심하는 거야? 라며 불쾌감을 표시, 수사에 더더욱 비협조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렇게 언뜻 쉬워 보였던 수사는 점점 난항을 겪었지만 어려운 와중에서도 경찰은 수사를 진행했고 결국 몇몇 인물이 용의선상에 오르게 됩니다. 당시 경찰의 용의선상에 오른 인물은 대략 50명 정도로 경찰은 이 중 A, B라는 인물에 주목했습니다. 우선 A라는 인물은 범행 발생 지역인 노무라 출신으로 지역에 대해 잘 알고 있었던 데다 전과 오범의 전적이 있던 인물이었는데요. A는 당시 다른 혐의로 도쿄 이케부쿠로에서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도중 갑자기 토야마에서 살해당한 하루에 씨랑 친한 사이였다 라는 진술을 했기 때문에 사건의 용의선상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는 범행 발생 시기에 현장 주변에 위치한 친가에 살았으며 혈액형도 범인의 것과 일치했죠. 하지만 본인이 살인을 부인했던 점과 더불어 무엇보다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던 터라 A는 결국 석방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용의자인 B 같은 경우는 사건 발생 직후 마침 주변을 걷고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당시 그는 쓰러진 하루에 씨의 시신을 목격했지만 어째서인지 그대로 도주했는데요.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왜 신고를 안 하고 도망쳤는지 묻자 그는 무서워서 그랬다 라는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다만 B의 진술은 조금 미심쩍은 부분이 있는데요. 당시 범인은 범행 후 시신을 강으로 운반했는데 이 B라는 남성은 시신을 목격했다 라고만 진술했을 뿐 정말 범인은 보지 못했던 걸까? 하는 의심이 남습니다. 아무튼 이 A와 B 이외에도 입자국이 닮았거나 범행 시각에 알리바이가 없는 다른 용의자들도 있었습니다만 결국 명확한 증거는 없었고 최종적으로 이 사건은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됩니다. 한편 사건 이후 하루에 씨의 부모님은 딸이 사망한 현장 근처에 사는 것이 고통스러웠던 모양인지 결국 효고현으로 이사를 갔지만 그녀의 어머니는 딸을 잃은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후 시간은 흘러 1980년 5월 22일 이 사건은 공소시효를 맞이하게 되었죠. 당시 피해자의 아버지는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비슷한 사건을 뉴스에서 볼 때마다 딸 생각이 나서 슬픔이 북받쳐 올라옵니다. 단 한 번도 딸을 잊은 적이 없어요. 이런 사건에 공소시효라는 건 이해할 수 없습니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물론 지금이야 공소시효 제도가 폐지되었고 이 사건 역시 현대였다면 분명 범인을 검거할 수 있었을 텐데 싶은 쓸쓸함이 남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번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요? 피해자분의 명복을 빌며 영상을 마칩니다. 교미사였습니다. 1989년 한여름 일본 나고야시의 조용한 주택가에서 한 모자가 미스터리하게 자취를 감췄습니다. 젊은 어머니와 3살 배기 아들이 집을 떠난 뒤 행방불명되었고 함께 지내던 남성마저 사라지면서 사건은 미궁에 빠졌죠.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여성의 이름은 루메이야스 시나노. 겉보기엔 평범한 일본인 여성이지만 성이 특이하죠. 일본은 결혼할 경우 남편의 성을 따라가는데 그녀는 네덜란드인 남편과 결혼했기 때문에 이런 성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녀의 집안은 굉장한 부잣집이었는데요. 아버지가 일본의 유명 제약회사의 간부로 성인이 된 딸에게
주기적으로 생활비를 지원해줄 정도로 경제적으로 상당한 여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시나노 씨는 1985년 네덜란드인 남성과 결혼했고 네덜란드에서 생활하며 아들 루메이아스 다라이건을 출산하는 등 무척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는데요. 약 3년이 지났을 무렵 그녀는 타지 생활에 지친 것인지 점점 남편과 사이가 나빠지기 시작했고 결국 1988년 4월 무렵 아들을 데리고 일본으로 귀국해 남편과 별거하게 되었죠. 물론 이들 부부 당시 법적으로는 이혼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였지만 귀국 후 시나노 씨 모자는 나고야에 정착해 부자인 아버지의 지원을 받으며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1년 뒤인 1989년 별거 중이던 30세의 시나노 씨 앞에 한 남성이 나타납니다. 이 남성은 당시 34세였던 나가오 요시타카라는 인물로 대학을 중퇴한 뒤 디자인 관련 일을 했던 경력이 있지만 오래가지 않아 그만둔 뒤 환경보호운동을 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시나노 씨 역시도 평소부터 자연식품, 환경보호 등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터라 이 두 사람은 금세 사이가 좋아졌고 1989년 3월 무렵에는 나가오가 시나노 씨의 집에 얹혀 살며 동거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참고로 나가오는 무직이었기 때문에 집세나 생활비는 전부 시나노 씨가 부담하는 관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거 생활 몇 달 만에 두 사람의 관계에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죠. 당시 딸의 고민을 전해 들었던 부모님에 따르면 1989년 7월 중순 무렵 시나노 씨는 부모님에게 나가오 씨에게 프로포즈를 받았어. 하지만 받아줄 생각은 없어. 일주일 정도 지나면 집에서 쫓아낼 거야. 라는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아마도 프로포즈를 받은 시점에 이미 마음이 떠났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만 보면 충분히 납득 가능한 범위 내 관계지만 7월 말 정말 미스터리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1989년 7월 26일 수요일 이날 낮 12시 무렵 시나노 씨는 나고야시 메이토구에 있는 아버지의 회사로 찾아가 8월분 생활비 20만엔을 건네받았습니다. 참고로 지금 물가로 계산하면 약 한화 450만원 정도라고 하네요. 그리고 당시 그녀는 아버지에게 내일 밤부터 4에서 5일 정도 시코쿠 지역으로 여행을 다녀올 거예요. 자연식품 행사인 소금 축제를 보러 가요. 제 차를 나가오 씨가 운전해 주기로 했어요. 현지에서 캠핑을 하려고요. 라며 아버지에게 자신의 여행 계획을 알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온 시나노 씨는 이웃집 뉴질랜드인 부부에게도 같은 여행 계획을 이야기했고 밤 9시 무렵 이들 부부와 인사를 나눈 것이 그녀와 아들에 대한 마지막 목격 정보였죠. 이웃집 뉴질랜드인 부부에 따르면 다음날 아침부터 뭔가 이상했다고 합니다. 평소 아침이 되면 아이의 울음소리나 생활 소음이 들렸는데 이상하게도 이날부터 시나노 씨 집에서는 어떠한 인기척도 들리지 않았던 것이죠. 게다가 7월 28일 혹은 29일경 이웃집 부부는 우연히 시나노 씨 집에 나가오가 혼자 남아있는 모습을 보고 의아함을 느껴 그에게 당신이 운전해서 시코쿠 간 거 아니었어요?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나가오는 무척 당황한 듯 저는 나중에 합류하기로 했어요. 라고 얼버무렸는데요. 만약 그의 말이 진실이라면 시코쿠의 축제 현장에 시나노 씨 모자가 목격되었어야 정상이지만 그 축제에서 이들 모자를 목격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시나노 씨 모자가 자취를 감춘 직후 나가오의 행동은 수상한 점이 한둘이 아니었는데요. 7월 27일 나가오는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어 다급한 목소리로 집세를 계좌이체하고 싶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집주인이 당장 계좌번호를 모른다고 답하자 그는 내일 다시 전화드릴게요. 시나노 씨랑 아이는 먼저 여행을 갔어요. 저도 곧 따라가려고요. 라고 답한 뒤 전화를 끊었죠. 참고로 평소에 집세는 시나노 씨가 지불해야 하는데 왜 이때만큼은 나가오가 직접 나서서 굳이 집주인에게 당분간 여행 때문에 집을 비운다고 말한 것인지 무척 수상하죠. 아무튼 이 전화통화 이후 나가오는 내일 전화드리겠다는 말과 달리 다음날이 되어도 연락을 하지 않았고 이후로 그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한편
시나노 씨 모자가 자취를 감춘 지 한 달이 지난 8월 말, 평소 같으면 생활비를 받으러 왔어야 할 딸이 소식이 없자 9월 11일 시나노 씨의 부모님은 경찰에 실종 신고를 접수했고 이때부터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우선 경찰은 시나노 씨의 집 안팎을 수사하며 여러 단서를 확보했는데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집 2층 방에서 발견된 혈흔이었습니다. 이 혈흔은 약 20cm 정도의 크기였고 이뿐만 아니라 붙박이장의 이불에서도 약 2cm 정도의 작은 피 얼룩이 검출되었는데요. 총 혈액량은 200ml 정도로 추정되었으며 혈액형은 실종된 시나노 씨와 같은 B형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다만 방 안에는 누군가와 격렬하게 다툰 흔적이 전혀 없었는데 이를 통해 경찰은 시나노 씨가 저항 한번 못해보고 갑작스럽게 살해당했을 가능성, 즉 면식범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했습니다. 또한 집에서 발견된 수상한 정황은 이뿐만이 아니었는데요. 그녀가 아버지에게 받았던 생활비는 물론 늘 가지고 다니던 핸드백, 지갑이 사라진 반면 정작 방 구석에 몰래 넣어둔 비상금 34만엔은 손도 대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있었습니다. 만약 강도의 소행이었다면 집안을 뒤져 현금을 모두 가져갔을 텐데 감춰둔 돈에는 손도 대지 않았다는 것. 이는 즉 범인의 목적이 금품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했죠. 아무튼 이러한 수사 내용을 전해 듣게 된 시나노 씨의 아버지는 딸과 동거했던 남성 나가오를 강하게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실종 약 2주 전인 7월 중순에 딸이 요즘 나가오 씨랑 관계가 좋지 않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프로포즈를 거절하고 그를 내보내겠다는 이야기도 했었기 때문이죠. 즉 정황상 애정 문제로 인한 불화 끝에 나가오가 모자에게 위해를 가하고 사라졌을 가능성은 충분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실종된 모자의 행적을 쫓는 한편 용의자 나가오의 행방을 찾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진행된 탐문 수사 과정에서 앞서 밝혀진 나가오의 수상한 행동들이 하나둘씩 퍼즐 조각처럼 드러났던 것이죠. 그러던 11월 18일 수사는 결정적인 전환점을 맞습니다. 바로 나고야 공항의 주차장에서 시나노 씨의 자동차가 발견된 것입니다. 차량 내부에는 캠핑 장비는 물론 새로 산 가죽 샌들 등 여행 관련 용품이 손도 대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있었다고 하네요. 실종으로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에도 주차되어 있던 이 차량은 7월 29일부터 8월 10일까지 주차요금이 선결제되어 있었고 주차장 직원의 증언에 따르면 7월 29일에 한 30대 남성이 혼자 이 차를 몰고 와서 9,000엔을 내고 맡기며 지금부터 후쿠오카로 간다 라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비록 해당 남성이 나가오였는지는 단언할 수 없지만 경찰은 혹시 모자를 포함한 세 사람이 비행기를 탄 것이 아닐까 추측해 국내선 항공편 예약자 명단을 모두 조사했습니다만 이들의 탑승 기록은 전혀 나오지 않았고 시나노 씨의 여권도 집에 그대로 남아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애초에 비행기를 탄 적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편 차량의 연료 탱크는 거의 비어 있었는데 영수증을 통해 마지막으로 기름을 가득 채운 날짜가 7월 20일인 것이 확인되었는데요. 평소 운전을 잘 하지 않던 시나노 씨의 생활 패턴을 고려할 때 경찰은 연료가 7월 26일부터 29일 사이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했고 남아있었던 연료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이 차량은 왕복 약 130km 정도 거리를 이동한 셈인데 경찰은 지역 범위 내의 산간, 외진 지역 등을 수색했지만 시신이나 유류품 등 아무런 흔적도 찾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범인이 굳이 차량을 공항에 버려둔 것은 비행기를 이용해 멀리 달아난 것처럼 위장하려는 의도가 다분했죠. 한편 수사를 거듭하던 경찰은 이 사건에서 가장 미스터리한 증거품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 증거품이란 시나노 씨 자택에 걸려있던 달력 메모였습니다. 이 달력은 다른 거의 빈칸이었지만 7월 달력에만 이해할 수 없는 글씨들이 빼곡했는데 7월 26일 안에는 네덜란드어로 된 플리프트라는 단어와 알 수 없는 몇 글자의 메모가 적혀 있었고 7월 30일 안에는 페르트레크라는 단어와 함께 2pm, 에어포트 등의 영어가 적혀 있었습니다. 얼핏 보면 7월 26일 탈출을 시작, 30일 오후 2시에 공항에서 출발이라는 일종의 탈출 일정처럼 해석되지만
이 메모를 남긴 사람의 의도는 불분명했는데요. 물론 네덜란드에서 생활한 경험이 있는 시나노 씨가 나가오 모르게 달아날 계획을 혼자 기록한 것일지도 모르겠지만 필적 감정 결과 이 글씨는 피해자의 것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무엇을 숨기기 위해 이런 글을 달력에 남긴 것일까요? 경찰은 범인이 수사를 교란하고 시나노 씨의 네덜란드인 남편을 의심하게 만들 목적으로 일부러 네덜란드어를 써가며 가짜 흔적을 남겼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측했지만 진상은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나가오가 생존해 있다면 올해로 70살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어머니와 아들은 끝내 돌아오지 못했고 용의자는 영원히 종적을 감춘 채로 이 사건은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애정 문제로 홧김에 모자를 살해한 나가오가 자신도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게 아닐까 추측합니다만 과연 그날 무슨 일이 있었으며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부디 뒤늦게나마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기를 바라며 영상을 마칩니다. 귀미사였습니다. 일본 납북 사건의 특징, 바다와 인접한 도시, 무언전화, 신속한 실종 등이 있죠. 하지만 오늘 다룰 사건은 일반적인 납북 사건이라고 하기엔 약간 이상한 점이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 여성의 이름은 카와타 키미에, 1966년 8월 15일 야마구치현 시모노세키에서 태어난 그녀는 어릴 적부터 무척 상냥한 성격에 손재주가 좋았습니다. 그녀가 재능을 보였던 부분은 바느질이나 재봉이었는데요. 카와타 씨는 유카타나 하오리 같은 전통적인 옷을 직접 만들 정도로 실력이 무척 좋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 재능을 살려 고등학교 졸업 후 재봉 공장에 취업해 일하기 시작했죠. 당시 카와타 씨는 공장에서 일하며 전문학교에 진학해 본격적으로 기술을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자취를 하며 전문학교 학비를 저축하는 등 굉장히 성실하고 착한 여성이었습니다. 또한 그녀는 부모님을 무척 소중하게 생각하던 좋은 딸이었는데요. 그녀는 부모님의 생일 때 한 번도 선물을 빼먹은 적이 없었고 1990년 학비가 충분히 모여 퇴직이 결정되었을 땐 부모님을 찾아가 학교 졸업하면 같이 살자 라며 부모님께 고급 도장을 선물하기도 했죠. 아무튼 이렇게 꿈을 향해 노력하던 그녀였지만 1990년 2월 7일 그녀는 갑자기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1990년 2월 7일 당시 23살이었던 카와타 키미에 씨는 재봉 공장 근무를 끝마친 뒤 오후 5시 15분 퇴근 도장을 찍고 차로 귀가했습니다. 당시 그녀는 일단 본인의 자취방에 들린 뒤 약 20km 정도 떨어진 친가로 돌아갈 예정이었지만 어째서인지 그대로 소식이 끊겨버렸죠. 당시 그녀가 오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한 가족은 경찰에 실종 신고를 제출했지만 이렇다 할 성과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실종으로부터 2주 정도가 지난 2월 20일 지역 인근을 샅샅이 뒤지던 카와타 키에미 씨의 남동생이 우연히 그녀의 자동차를 발견하게 됩니다. 당시 자동차가 발견된 곳은 야마구치현 아부군의 한 국도 주차장이었는데요. 남동생은 이 사실을 즉시 경찰에 알렸고 이를 계기로 본격적인 경찰의 수사가 진행됩니다. 먼저 경찰이 주목한 것은 차량의 발견 장소였습니다. 차량이 발견된 아부군의 국도 주차장은 원래 카와타 씨가 가려던 친가와는 정반대 방향이었는데요. 그녀가 어째서 집 반대 방향으로 향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상한 정황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우선 그녀의 차량에선 총 4장의 영수증이 발견되었고 구매 이력을 시간 순서에 따라 말씀드리자면 2월 8일 오후 1시 34분 시마네현 이즈모시에서 빵을 구매, 2월 8일 저녁 7시 11분 야마구치현 나가토시의 편의점에서 주먹밥 구매, 2월 8일 저녁 7시 36분 면도기와 초콜릿을 구매, 그리고 1분 후인 7시 37분엔 도시락을 구매한 이력이 남아있었죠. 그리고 영수증이 발행된 지역을 순번으로 표시하자면 이렇습니다. 즉, 그녀는 자취를 감춘 다음 날 갑자기 270km 이상 떨어진 이즈모시에서 빵을 샀고 30분 후 다시 남쪽으로 이동, 나가토시로 향했으며 이후엔 본인은 사라진 채 자동차만 북쪽에서 발견된 것이죠. 게다가 차내에는 영수증 구매 이력이 있던 면도기가 고스란히 남아있었는데요. 이 면도기는 5개 세트에 일회용 T자 면도기로 이 중 하나에선 실종된 카와타 씨의 혈흔이 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상한 정황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부모님에 따르면 실종된 카와타 씨는 깨끗한 걸 좋아하는 성격이라 자동차를 운전할 때면 늘 신발을 벗고 타는 버릇이 있었습니다만 운전석 발 매트엔 어째서인지 진흙이 잔뜩 묻어 있었으며 조수석에선 고사리의 잎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녀는 키가 작은 편이라 운전을 할 때면 좌석을 앞으로 당겨 핸들에 몸을 바짝 붙이고 운전했습니다만 발견 당시 좌석은 일반적인 위치에 있었던 것이죠. 또한 차량에선 그녀의 운전면허증은 물론 평소 그녀가 저축에 사용하던 통장도 함께 발견되었지만 출금 기록은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당시 경찰은 누군가가 그녀의 실종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 라고 추측, 그녀의 인간관계를 조사하기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그녀의 지인으로부터 이런 증언을 듣게 됩니다. 2월 18일에 카와타랑 통화했어요. 상태가 좀 이상했어요. 미안해 라는 한마디만 남기고 전화를 끊더라고요. 당시 사람들은 카와타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했는데요. 다만 그녀의 부모님은 절대로 그럴 리가 없다며 이를 부정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카와타 씨는 애초에 꿈에 그리던 전문학교 진학을 앞두고 있었던 데다 학비도 충분히 모은 상태에 인간관계에도 문제가 없었으며 무엇보다 그녀는 자취를 하면서 고양이를 2마리 키웠습니다만 이 고양이를 그대로 방치한 채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기엔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죠. 그리고 경찰이 세운 가설은 북한에 의한 납치였습니다. 물론 북한이 그녀를 납치했다는 명확한 증거는 없었지만 경찰이 납치설에 대한 근거로 제시한 것은 크게 3가지였습니다. 하나, 그녀가 자동차로 이동했던 곳은 전부 동해와 맞닿아 있어 이 장소들은 모두 간첩이 침투 및 잠복하기 쉬운 루트다. 둘, 북한에 의한 납치 사건에 꼭 등장하고 나는 무언전화가 지인에게 걸려왔다. 셋, 영수증을 일부러 남기고 이곳저곳 돌아다닌 것은 수사에 혼란을 주기 위한 것으로 추정되며 운전석과 조수석의 진흙, 고사리 잎으로 볼 때 범인은 한 명이 아니고 조직적으로 움직였으며 이는 북한 간첩들의 범행일 가능성이 높다 라는 것이었죠. 이후 납북문제 관련 단체의 조사 결과 이들은 이 사건이 카와타 씨가 북한에 납치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고 그녀는 결국 납북자 리스트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다만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여전히 석연치 않은 부분이 존재하긴 하는데요. 우선 앞서 말씀드렸던 무언전화, 납북 사건은 대부분 가족에게 무언전화가 걸려오곤 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어째서인지 그녀가 소중히 생각하던 가족이 아니라 지인에게 걸려왔다는 점이 좀 이상하죠. 또한 기존의 북한 납치 사례는 주로 해안가 도시에서 실종된 이후 그 행방이 신속하게 사라지는 패턴을 보이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신속한 실종이 아니라 굳이 여러 장소를 빙빙 돌며 물건을 구매했던 흔적을 남겼다는 점에서 좀 위화감이 듭니다. 그리고 간첩의 소행치고는 면도기와 영수증은 물론 진흙과 고사리 잎을 남기는 등 다소 허술한 부분이 있죠. 설령 면도기와 영수증이 수사에 혼란을 주기 위해서 일부러 남긴 것이라고 가정해도 수사 혼선까지 계산하는 치밀한 간첩이 정작 발밑 진흙과 고사리 잎은 방치했다는 게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한편 이 사건엔 한 가지 뒷이야기가 있는데요. 2013년 당시 납북자 관련 단체는 그녀의 자동차가 발견된 아부근의 국도변 주차장을 조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 조사에는 전직 북한 간첩이 동행했죠. 그런데 현장을 본 전직 간첩은 여기서 발견됐다고요? 아무래도 위장 공작 같습니다. 라며 사실 그녀가 납치당한 곳은 다른 장소이며 자동차만 일부러 이곳에 유기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과연 이 사건은 정말 북한의 납치일까요? 아니면 북한의 납치인 것처럼 보이도록 한 누군가의 범행일까요? 이번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요? 실종자분이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며 영상을 마칩니다. 규미사였습니다. 일본은 의문의 실종 사건이 참 많죠. 오늘 다룰 사건은 고작 몇 분 만에 증발하듯 사라진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이 남성의 이름은 키쿠치 히로우미. 1977년생인 그는 나가노현 사쿠시에서 자란 평범한 청년이었습니다. 학창시절 그는 배드민턴부 부장이었고 조용하지만 성실한 성격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는 단기대학 졸업 후
한 자동차 제조회사에 취직, 20살이 된 1998년 봄 무렵 신입사원 연수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이 연수는 4월 1일에 시작해 며칠 동안 이어졌는데요. 그런데 1998년 4월 5일 저녁 무렵 연수 일정 도중 20살이었던 그는 갑자기 자취를 감췄습니다. 키쿠치 씨의 실종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시 그는 연수원 시설에서 같은 방을 함께 쓰는 동료에게 나 주스 좀 사다 줄래? 라는 부탁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의 부탁을 받은 동료 남성은 시설 내 자판기에서 음료를 뽑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분 후 동료는 음료를 들고 돌아왔지만 어째서인지 키쿠치 씨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죠. 당시 동료는 화장실에 갔거나 혹은 산책을 나선 건가? 라고 생각해 건물 안팎을 돌아다니며 키쿠치 씨를 찾았지만 그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한 그는 이 사실을 즉시 숙소 관리인과 회사 상급자들에게 보고했고 이내 다수의 사람들이 시설 구석구석과 주변 지역을 수색했지만 키쿠치 씨는 홀연히 증발해버린 듯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연수 담당자들이 실종 사실을 경찰에 신고 곧바로 본격적인 수색 작업이 시작됩니다. 당시 신고를 받고 사건을 접한 경찰은 혹시 연수에 적응하지 못한 키쿠치 씨가 돌연 잠적한 것은 아닌가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을 조사한 결과 그가 자발적으로 도망쳤다고 보기엔 석연치 않은 정황들이 드러났는데요. 먼저 키쿠치 씨의 가방, 운전면허증, 지갑을 포함해 정장과 구두까지 그의 물건 모두가 시설 내 숙소 방에 고스란히 남아있던 것입니다. 쉽게 말해 그는 소지품을 그대로 두는 것은 물론 신발조차 신지 않은 채 사라진 것이죠. 자발적인 실종이었다면 최소한 지갑, 하다못해 신발 정도는 챙기기 마련이고 무엇보다 수사 과정에서 추가적인 증거품이 발견되는데요. 키쿠치 씨는 좌우 시력이 0.1 미만으로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 등이 없으면 일상생활에 다소 지장이 있는 인물이었는데 시설 주차장에서 키쿠치 씨의 안경 그리고 신입사원용 명찰이 발견된 것입니다.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그의 실종이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범죄나 사고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국 경찰은 사고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소방서 측과 연계해 시설 인근의 숲이나 도로, 하천 등 실적으로 사고를 당했을지 모르는 장소를 샅샅이 뒤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흔적을 찾지 못했죠. 당시 연수시설은 2층 건물이었기 때문에 경찰은 혹시 창문이나 발코니를 통해 떨어진 것이 아닐까 추측, 창문과 발코니도 조사했지만 사람이 뛰어내린 흔적은 없었습니다. 당시 이 시설은 다소 낡은 터라 CCTV도 설치되어 있지 않아 결국 그의 행적을 알 수 있는 단서는 거의 전무했고 경찰은 증발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이례적인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렇게 키쿠치 씨는 아무런 단서도 없이 사라져버렸고 수사는 난항에 빠지게 되었는데요. 이후 가족과 지인들이 키쿠치 씨의 생사조차 알 수 없는 상태로 속을 태우던 무렵 실종 후 몇 달 정도가 지나자 이상한 일이 발생합니다. 바로 간헐적으로 키쿠치 씨의 친가에 무언 전화가 걸려오기 시작한 것이죠. 가족들에 따르면 이 전화는 받자마자 끊기기 일쑤였고 발신자 표시 제한 상태로 걸려왔다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누군가의 장난 전화라고 생각했지만 전화가 계속되자 가족들은 혹시 키쿠치 씨 본인이나 그와 관련된 누군가가 거는 건 아닐까 하는 추측을 했습니다. 특히 전화를 받아도 아무 말 없이 바로 끊어지는 패턴은 납북 사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특징이기도 하죠. 또한 이 무언 전화는 1998년부터 2001년 무렵까지 이어지다가 2003년 이후로는 거의 걸려오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전화의 정체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실종된 키쿠치 씨의 가족에게는 더욱 큰 혼란과 고통만이 남게 되었죠. 시간이 흐르고 사건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자 세간에서는 다양한 추측과 가설이 제기되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 가설들에 대해 하나하나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가설은 자발적 실종설입니다. 경찰이 초기에 고려했던 대로 키쿠치 씨가 새로운 직장 생활에 대한 부담이나 개인적인 고민 때문에 충동적으로 도망친 것이 아닌가 하는 가설이죠. 이 가설에 따르면 동료에게 주스를 사달라고 부탁한 이유도 사실 혼자 잠적할 타이밍을 노리기 위해 방에 혼자 있을 수 있도록 일부러 부탁했던 것이고 안경 대신 콘택트 렌즈를 착용하고 도망친 것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인데요. 다만 이 가설에는 앞서 언급된 의문들이 따릅니다.
만약 자의로 사라진 것이라면 지갑이나 신분증 등 최소한의 물건은 챙겼을 법한데 그는 신발도 신지 않고 사라졌기 때문이죠. 게다가 그는 가족이나 지인에게 고민을 털어놓은 적도 없었고 경제적, 정신적으로도 잠적을 선택할 만한 이유나 징후가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가설은 사고 및 범죄설입니다. 우선 사고설 같은 경우는 경찰과 소방대가 인근 지역을 꼼꼼하게 수색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흔적이 없었기 때문에 사고설은 다소 근거가 부족하죠. 다만 범죄설 같은 경우는 소문에 따르면 키쿠치 씨가 연수 도중 괴롭힘을 당했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동기에게 주스를 사다 달라 라고 부탁했다는 증언이 수상하다는 이야기도 많은데요. 물론 너 가는 김에 내 것도 사다 줘. 이런 경우라면 말이 되지만 보통은 자기가 마시고 싶은 걸 직접 고르기 위해 동료와 함께 가는 게 일반적이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즉, 키쿠치 씨가 연수에 함께 참가한 동료나 관계자 중 누군가와 마찰이나 갈등이 있었고 이 갈등이 있는 인물이 그를 살해, 은닉했다는 설입니다만 이 가설은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나 증언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내부 범죄설은 공식적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설은 북한 납치설인데요. 이 사건은 프로의 소행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고작 몇 분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발생했던 점과 현장에 명확한 단서가 전혀 남아있지 않은 점으로 볼 때 북한에 의한 납치가 아니냐 하는 가설입니다. 실제로 일본 경찰은 키쿠지 씨의 실종을 북한에 의한 납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실종 사건으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과거 북한에 납치된 것이 확인된 일부 피해자들의 사례를 볼 때 가족에게 무원전화가 오랜 기간 걸려온 것을 고려하면 앞서 언급한 이 무원전화는 북한 납치설에 힘을 실어주는 요소 중 하나로 볼 수 있죠. 다만 이 가설도 한 가지 납득이 가지 않는 점이 있는데요. 만약 그가 정말 북한에 납치된 것이라면 왜 하필 내륙 지방도시에서 신입사원 연수 중이던 20세 남성을 표적으로 삼았는가 라는 부분입니다. 북한 납치 피해자들은 해안 지역에서 실종되는 경우가 많고 납치 타겟은 간호사, 기술자처럼 전문 기술을 가진 인물을 타겟으로 삼는 경우가 많은데 굳이 월북 루트와 먼 내륙 지방까지 와서 아직 사회생활도 제대로 해본 적 없는 인물을 납치한다? 납북설에 있어 이 부분은 여전히 설명할 수 없는 의문점으로 남습니다. 키쿠치 씨가 사라진 지 벌써 2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지금도 그의 행방에 관한 결정적인 단서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으며 어떠한 가설도 확증을 얻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연수시설에서 벌어진 불가사의한 실종. 과연 이 사건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이번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요? 피해자분이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며 영상을 마칩니다. 김희서였습니다. 2001년 2월 26일 후쿠오카현 히가시쿠 와카미야의 한 주택에 경찰들이 문을 열고 조심스레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내 집안에서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는데요. 과연 이들이 본 것은 무엇이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이 노부부의 이름은 카나마루 킨지로, 카나마루 아이코시로 후쿠오카현 히가시쿠 와카미야에 살던 인물로 스라에 두 자녀가 있었습니다. 금슬이 무척 좋았던 이들 부부는 아이들에게 무척 상냥했고 인근 주민들 사이에서도 평판이 무척 좋았는데요. 남편인 킨지로 씨는 사진을 찍는 것이 취미라 자식들의 성장 과정이나 가족 사진을 자주 찍곤 했고 이런 따뜻한 가정에서 두 자녀는 무럭무럭 성장, 이내 성인이 되어 독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덧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카나마루 씨 부부는 서로를 의지하며 함께 노후를 보내게 되었죠. 당시 이들의 딸인 사나이 씨는 친정인 후쿠오카에서 꽤나 멀리 떨어진 관동 지역에 살고 있었고 일과 육아로 너무 바빴던 탓에 친정에 좀처럼 방문할 수 없었는데요. 카나마루 씨 부부는 손녀를 무척 예뻐했지만 거리가 멀어서 좀처럼 볼 기회가 없었고 2001년 2월 초 딸인 사나이 씨에게 전화를 걸어 이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다음에 손녀 데리고 한번 내려오렴. 사나이 씨는 친정에 마지막으로 간 지 몇 년이나 됐던 터라 내년쯤 딸이 중학교를 졸업하면 한번 내려가야겠다고 생각, 여행 계획을 짤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사나이 씨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2001년 2월 26일 이날 노부부인 카나마루 씨 집에 보험료 수구먼이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수구먼이 아무리 배를 눌러도 안에선 인기척이 없었죠. 당시 이 수구먼은 현관 우체통에 신문이 잔뜩 쌓인 것을 보고는 혹시 부부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긴 게 아닐까 하는 생각에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요. 당시 경찰은 친족의 동의를 얻어 집 안으로 진입했고 그들의 눈에 들어온 것은 사망한 노부부의 시신이었습니다. 먼저 아이코 씨는 거실에서 발견되었으며 그녀의 목과 양쪽 손목에는 전기 코드가 감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인 킨지로 씨는 집 2층에 침대 위에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져 사망해 있었죠. 당시 경찰은 시신을 회수해 부검을 진행했는데요. 먼저 아이코 씨의 경우 시신은 외관상 문제가 없었으나 목뼈가 완전히 부러져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남편인 킨지로 씨는 몸 여러 곳에 날카로운 흉기로 공격당해 발생한 창상이 남아 있었지만 정작 그의 사인은 과다출혈이나 흉기로 인한 쇼크가 아닌 질식사로 밝혀졌는데요. 그리고 사망 시각은 발견으로부터 9일 전인 2001년 2월 17일 무렵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당시 이 사건은 TV와 신문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고 평소처럼 일상을 보내던 딸 사나이 씨는 갑자기 부모님이 살해당했다는 연락을 받고 충격에 빠졌죠. 이후 경찰의 면밀한 현장 조사 결과 몇몇 사실이 밝혀지게 되는데요. 이 사진은 남편인 킨지로 씨가 살해당한 장소의 모습입니다만 발견 당시에는 책상이 쓰러지고 옷장 문이 열려 있었으며 방 여기저기에 옷이 널브러진 상태였다고 합니다. 즉, 범인이 집안에서 뭔가를 뒤졌다는 것을 의미했죠. 다만 여기엔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는데요. 피해자 부부의 자택에선 이들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현금 수십만 엔이 감쪽같이 사라졌지만 정작 금고는 그대로 남아있었다는 점입니다. 또한 현장에서는 범인이 킨지로 씨를 공격할 때 사용했던 피 묻은 식칼이 발견되었으며 두 노부부 이외에 제3자의 발자국들도 발견되었는데요. 분석 결과 이 발자국은 여러 명의 것이었다고 합니다. 즉, 범인은 적어도 2명 이상이었다는 이야기죠. 게다가 자택의 전화선은 예리한 물건으로 절단된 상태였으며 범인이 침입한 루트는 욕실 창문이었다고 합니다. 이 사진은 피해자 부부의 욕실 창문인데요. 보시면 이미 바깥쪽에 방범창이 설치되어 있지만 범인들은 이 방범창을 뜯어내고 몰래 침입했습니다. 다만 방범창을 뜯어낸다고 하더라도 안쪽의 창문을 잠그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카나마루 씨 부부에겐 한 가지 생활 습관이 있었습니다. 바로 저녁에 목욕이 끝나면 욕실의 습기를 빼기 위해 방범창을 믿고 창문을 열어둔 채 환기를 시키는 것이었죠. 즉, 방범창만 믿고 문단속을 하지 않은 탓에 범인들은 현장에 간단히 침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범인이 현장에 남긴 몇몇 증거들이 있었고 사건 발생 현장이 주택가라는 점을 근거로 경찰은 인근 주민들에게 탐문 수사를 실시했지만 정말 이상하게도 범인에 대한 목격 증언이 단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주택 밀집 지역은 수상한 사람이 어슬렁대거나 피해자의 비명소리, 물건이 떨어지는 소리 등이 나면 최소한 한두 명 정도는 눈치채기 마련인데 이 사건은 증언이 이상할 정도로 없었던 탓에 수사는 난항을 겪게 되었는데요. 다만 이 시기에 인근 지역에서 빈집털이 사건이 연이어 발생한 터라 경찰은 이들이 일종의 범죄 그룹이 아닐까 추정했지만 안타깝게도 수사는 더 이상 진전이 없었고 결국 이 사건은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됩니다. 사건이 발생한 2001년은 공소시효 제도가 아직 남아있었던 시기였고 딸인 사나이 씨는 부모님의 죽음에 관한 진상을 밝히지 못한 채 그대로 사건이 덮이는 것을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범죄 피해자 단체에 가입해 활동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결국 2010년 이들 단체는 공소시효 철폐에 큰 힘을 보태게 됩니다. 그리고 사나이 씨는 개별적으로 포스터를 만듦과 동시에 개인 현상금 250만 엔을 걸었는데요. 이 포스터는 일본어는 물론 한국어, 중국어로도 작성되어 지금도 사건에 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개인적인 추리입니다만 보통 빈집털이가 사람을 살해하는 경우라고 하면 피해자가 범인의 얼굴을 봤을 때입니다. 실제로 과거 일본에서 독거노인이 한밤중에 빈집털이의 존재를 눈치챘지만 바닥에 납작 엎드려 범인의 얼굴을 보지 않고 살려달라고 빌었다가 목숨을 구하는 일도 있었는데요. 어디까지나 저의 생각이지만 범행 당일 남편인 킨지로 씨는
2층 침실에서 일찍 잠에 들었고 아이코 씨는 1층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던 와중 집에 침입한 범인들의 얼굴을 목격했지만 노인이었던 탓에 결국 완력으로 제압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범인들이 금고의 비밀번호를 말하라고 협박했지만 그녀가 이에 응하지 않자 결국 그들은 자신들의 얼굴을 목격한 데다 비밀번호도 말하지 않는 아이코 씨의 분노, 목을 부러뜨려 살해한 것은 아닐까요? 이후 범인들은 2층으로 이동해 잠이 든 킨지로 씨를 칼로 찌르며 비밀번호를 말하라고 협박했지만 그가 격하게 반항하자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집안을 뒤져 현금만 빠르게 챙겨 도주한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 가설은 사실 현금이 사라졌지만 금고는 그대로 남아있었다는 점으로 볼 때 어쩌면 이 사건은 강도 살인으로 꾸몄을 뿐 사실은 원한 관계에 의한 계획된 사건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피해자 부부가 원한을 살만한 인물이 아니라고는 해도 사실 그건 어디까지나 피해자 주변 사람들의 주장이고 실제로는 달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죠. 게다가 전화선을 끊고 방범창을 뜯어내고 목격자 없이 완전 범죄를 저지르는 등 이 사건은 굉장히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이지만 정작 발자국을 남기고 현장의 흉기를 그대로 두고 간 점은 계획성이 없는 범행처럼 보이는 탓에 사건에 더더욱 혼란이 남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사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피해자 부부의 명복과 더불어 사건이 하루빨리 해결되기를 바라며 영상을 마칩니다. 괴미사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자취를 감춘 18세 소녀. 반년 뒤 그녀는 상상할 수 없는 모습으로 해안가에서 발견됩니다. 과연 그녀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2002년 7월 11일 에히메현 우아지마시의 요시다만에 위치한 조선소 근방의 해안가에서 경찰에 한 통의 신고가 들어옵니다. 내용인즉슨 해안가를 걷던 도중 뭔가 이상한 걸 발견했다는 이야기였는데요. 신고자는 처음에는 마네킹이라고 생각했지만 아무리 봐도 석연찮은 느낌이 들어 혹시나 하는 마음에 경찰에 신고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이 물체를 회수한 결과 이것은 마네킹이 아닌 사람의 머리와 오른쪽 허벅지 부위였습니다. 당시 에이메현 경찰은 실종자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시신의 나이를 추정했고 DNA 감정을 통해 신원을 파악할 수 있었는데요. 이 인물은 2002년 1월 28일에 가족이 실종 신고를 제출했던 18세의 야마모토 마이라는 여성이었습니다. 부검 결과 시신은 사후 2에서 3주 정도가 지난 상태였으며 사망 추정 시각은 2002년 6월이었는데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첫 발견으로부터 1개월 정도가 지난 8월 15일 이번엔 시신 발견 장소에서 약 1km 정도 떨어진 귤밭에서 마이 씨의 오른쪽 발목과 다리가 발견된 것이었죠. 참고로 이 발목과 다리는 시간이 다소 지난 탓에 이미 백골화가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아무튼 조금씩 시신의 일부가 발견되는 것을 바탕으로 경찰은 이를 명백한 살인 및 시신 유기 사건으로 파악, 수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야마모토 마이 씨는 당시 18세로 원래는 에이메현 오우즈시의 고등학교를 다니던 학생이었지만 모종의 이유로 학교를 그만둔 뒤 2001년 5월부터 에히메현 우아지마시의 한 스낵바에서 일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녀는 원래 술집의 여사장과 함께 살았지만 3에서 4개월 정도 지났을 무렵엔 사장집을 나와 가게 근처에서 자취를 시작했는데요. 다소 밝고 활달한 성격이었던 그녀였지만 접객업은 그다지 익숙하지 않았던 모양인지 종종 손님과 작은 트러블이 발생하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던 어느 날 작다고 하기엔 힘든 꽤 큰 트러블이 발생합니다. 당시 마이 씨에게는 단골 손님이 몇 명 있었는데 이 단골 손님 중 한 명이 가게 이용 금액을 외상으로 달아둔 뒤 갚지 않은 것이죠. 보통 이런 경우엔 사장이 이 외상 손님에게 요금을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어째서인지 사장은 손님이 아닌 마이 씨에게 해당 금액을 요구했고 결국 이로 인해 그녀는 경제적으로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그녀의 간략한 정보입니다만 여기서부터는 경찰이 수사 결과 밝혀낸 그녀의 실종 전 행적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외상 문제로 곤란한 상황에 빠진 마이 씨는
2002년 1월 15일 에히메현의 중심지인 마츠야마시에 한 대부업체에 방문, 대출 상담을 진행했고 다음 날인 1월 16일 지인 남성에게 전화를 걸어 대부업체에 좀 데려가줬으면 해 라고 부탁. 지인 남성의 차로 대부업체로 향했으며 이틀 뒤인 1월 18일 오전 우아지마시의 한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했습니다. 그리고 이 계좌에 전에 방문했던 대부업체에서 빌린 돈이 입금되었죠. 그리고 오후 1시 반 무렵 그녀는 약간의 현금을 인출했고 이 모습을 친구가 목격한 것이 그녀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원래 그녀는 이날 저녁 다른 친구와 식사 약속이 잡혀 있었지만 약속 장소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결국 반년이 지난 뒤 시신만이 그것도 절단된 상태로 발견된 것이죠. 당시 경찰은 마이 씨에게 부탁을 받아 차로 대부업체에 데려다 주었던 지인 남성 A에게 그날 무슨 대화를 했는지 물었고 A에 따르면 어디에 쓰려는지 모르겠지만 금전적으로 엄청 곤란해 보였다. 주변에 돈 좀 빌려줄 만한 사람 없어? 라는 말을 했었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A에겐 이렇다 할 혐의점도 증거도 없었기 때문에 그는 용의선상에서 일찌감치 제외되었다고 합니다. 한편 수사 과정에서 굉장히 수상한 정황이 하나 발견되는데요. 실종자 수색을 위해 경찰이 마이 씨의 자취방에 들어서자 어째서인지 집안에는 TV, 전자레인지 등의 가전제품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기 코드는 물론 물건이 있었던 흔적은 있었기 때문에 경찰은 누군가가 그녀의 집에 침입해 물건을 훔쳤으며 이 절도범이 그녀의 실종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리고 수사 끝에 끝내 절도범인 50대 남성 B를 체포할 수 있었죠. 당시 B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서 여벌 열쇠를 만들었다. 2월쯤에 훔쳤다. 난 물건을 훔친 건 맞다. 하지만 살인이랑은 전혀 연관이 없다. 라고 주장했고 경찰 역시도 이렇다 할 물적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 B는 살인죄가 아닌 절도와 주거침입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렇게 수사가 난항을 겪던 와중 한 남성의 진술로 상황이 급변하게 되는데요. 이 남성이란 과거 마이 씨에게 돈을 빌려준 적이 있는 34세 C라는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이 사건과 전혀 다른 별개의 절도 사건으로 체포된 상태에서 경찰 조사를 받던 도중 이런 발언을 했던 것입니다. 내가 살인에 관여했다. 남은 시신은 산에 묻었다. 하지만 막상 그가 진술한 장소에서는 시신은커녕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고 결국 그의 진술은 허위 진술로 밝혀져 사건은 끝내 미궁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3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도 범인은커녕 그녀의 남은 신체 부위마저 찾지 못한 상태죠. 이 사건에는 수상한 인간들이 정말 많은데요. 외상값을 직원에게 떠넘긴 여사장, 대부업체까지 친절하게 데려다준 지인 A, 집이 비었다는 걸 귀신같이 알고 물건을 훔친 B, 수상한 증언으로 사건에 관여했다는 이야기를 했던 C까지. 우선 첫 번째 가설은 여사장 범인설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외상값을 떠넘겼다 라는 게 좀 수상해 보이죠? 저는 저런 곳을 다니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지금은 몰라도 예전에는 저런 업체가 꽤 많았다고 합니다. 즉, 어떤 아기를 가지고 떠넘겼다기보다는 어느 가게에서나 있었을 법한 트러블이라는 건데요. 다만 그렇다고는 해도 이 여사장은 결국 마이 씨가 금전적으로 곤란을 겪은 원인을 제공했으며 피해자가 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것에 불만을 품었을 가능성은 결코 배제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게다가 이 사건, 실종 시점은 2002년 1월 중순이었고 발견 시점이 2002년 7월이었는데 부검 결과 사망 시점이 2-3주일 전이었죠. 만약 이 사장이 범인이라고 한다면 마이 씨는 외상값을 갚지 못해 야반도주를 선택했고 사장은 돈을 받아내기 위해 약 반년간 그녀를 추적했으며 결국 숨어 지내던 마이 씨를 끝끝내 찾아낸 뒤 보복의 의미로 살해, 시신을 유기한 것은 아닐까 하는 가설이 성립됩니다. 두 번째 가설은 A 범인설 혹은 공범설인데요. 비록 수사 초기 단계에 용의자 리스트에서 제외되긴 했지만 아무리 부탁을 받았다고는 해도 다른 곳도 아니고 대부업체에 선뜻 데려다준다? 이 부분에서 약간 위화감이 느껴지긴 하죠.
물론 A를 주범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지만 만약 누군가에게 대부업체라도 끌고 가서 돈 받아와 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가정한다면 그 역시도 범죄에 관련되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가설은 비범인설입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수상한 인간이 아닌가 싶은데요. 피해자의 실종은 1월 중순이었는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월 초에 B는 피해자의 집이 비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으며 여벌 열쇠는 어떻게 만든 것인지 등등 수상한 부분이 많습니다. 비록 증거불충분으로 절도와 주거침입만 인정되었지만 마이 씨는 생전 고객의 외상을 갚기 위해 대부업체에 돈을 빌리는 등 나름대로 적극적인 대응을 했었는데 그러던 그녀가 갑자기 모습을 감추었다? 다르게 생각해보면 이 실종은 야반도주가 아닌 누군가가 그녀를 납치한 후 감금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B가 만약 납치의 장본인이었다면 피해자의 여벌 열쇠는 물론 가전제품을 훔친 것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마지막 가설은 C 범인설인데요. C는 실제로 마이 씨에게 돈을 빌려준 정황이 있었다 보니 금전관계를 기반으로 한 원한을 가졌을 가능성이 있죠. 게다가 무엇보다도 비록 시신이 발견되진 않았지만 살인에 관여했다, 남은 시신을 산에 묻었다 라는 수상한 진술을 한 것으로 볼 때 어쩌면 경찰 수사 도중에 자기도 모르게 사건에 관해 발설해버렸고 기존 죄목이었던 절도에서 형량이 더 늘어날까봐 일부러 다른 장소를 진술하는 것으로 나름의 심리적 공작을 벌인 건 아니었을까 하는 가설입니다. 23년 동안 미궁에 빠진 이 사건, 여러분은 누가 가장 수상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피해자분의 명복과 더불어 하루빨리 범인이 검거되기를 바라며 영상을 마칩니다. 규미사였습니다. 2008년 5월 3일 아침 5시 30분 무렵 인적이 드문 어두운 논길을 고등학생 몇 명이 걷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런 외진 곳을 걷는 이유는 친구를 찾기 위해서였는데요. 과연 이들이 찾는 친구는 누구이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여성의 이름은 시미즈 마나미. 오빠가 3명 있었던 그녀는 어릴 적부터 책임감이 강하고 성실한 성격으로 선생님은 물론 친구들의 평판이 무척 좋은 학생이었습니다. 그녀가 가장 존경하던 인물은 간호사였던 어머니로 그녀 자신도 간호사가 되는 것이 장래희망이었죠. 시미즈 씨는 중학교 땐 전교 부회장을 지내기도 했고 고등학교에 진학한 이후엔 축구부에서 매니저를 맡았습니다. 이렇게 성실한 학창시절을 보내던 그녀에겐 한 가지 습관이 있었는데요. 바로 블로그 같은 자신의 사이트에 매일매일 겪은 일이나 자신의 생각을 적고나는 것이었죠. 그런데 2008년 5월 1일 그녀의 블로그에 이런 이상한 글이 올라옵니다. 왜 하필 그날 그런 걸 봐버린 걸까? 뭔가 무섭다. 엄마가 듣네. 기분 탓이겠지? 그리고 그녀는 기분 나빠. 부활동 어떡하지? 라는 글을 올린 뒤 잠에 들었죠. 여기까지만 보면 비록 그녀가 뭘 봤는지 모르겠지만 사춘기 소녀의 단순한 불안감인가 싶기도 한데요. 그런데 다음날인 5월 2일 저녁 6시 30분 무렵 그녀는 교문에서 친구들과 헤어진 뒤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당시 가족들은 딸이 귀가할 시간이 훌쩍 지났는데도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해 집 주변을 수색하는 한편 시미즈 씨의 휴대전화에 몇 번이고 전화를 걸었지만 통화로 연결되지 않았죠. 결국 가족들은 그녀에게 뭔가 일이 생겼다는 것을 직감, 즉시 경찰에 실종신고를 제출하게 됩니다. 2008년 5월 3일 아침 5시 30분 무렵 아이치현 토요타시의 한 논길에서 항구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그리고 이 시신은 전날 자취를 감췄던 시미즈 마나미 씨였죠. 참고로 그녀의 시신을 발견한 것은 같은 학교를 다니던 학생들로 평소 친구도 많고 평판이 좋던 그녀가 실종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친구들끼리 모여 학교 인근 지역을 수색하던 도중 그녀의 시신을 발견했던 것이었죠. 당시 경찰은 신고를 받고 즉시 현장에 출동했고 현장을 보존한 후 시신을 회수했습니다. 시신은 발견 당시 목에 대각선으로 검은색 테이프가 감겨져 있었고 입안에는 작은 핸드타월이 들어간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사라진 물건은 2가지였는데요. 하나는 시미즈 씨가 가지고 있었을 학교 가방이었으며 다른 하나는
그녀의 속옷이었습니다. 부검 결과 그녀의 입 부근엔 강한 힘으로 압박당한 흔적이 있었으며 눈과 코 등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에 걸쳐 폭행당한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폭행 과정에서 코 내부에 출혈이 발생했고 이 혈액이 입으로 넘어와 핸드타월을 적시는 한편 피로 젖은 핸드타월이 기도를 막아 질식해 사망한 것이었죠. 또한 경찰은 범행 추정 시각을 5월 2일 저녁 7시에서 8시 무렵으로 추정했습니다. 다만 조금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는데요. 당시 경찰은 범인이 피해자의 속옷을 챙겨 도주했다는 점을 바탕으로 범인이 성범죄 목적으로 그녀를 덮쳤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정작 시신에는 성범죄의 흔적은커녕 범인의 체액조차도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이죠. 당시 경찰은 피해자의 가방에 지갑이 들어있었다는 정보를 입수, 이 사건을 강도 살인 사건으로 보고 본격적으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그녀가 발견된 논두렁은 가로등도 거의 없던 데다 근방 몇백 미터 이내엔 주택이 하나도 없었으며 고속도로 바로 옆에 위치한 장소였던 탓에 차량 통행 소리 때문에 피해자가 살려달라며 소리를 지른다 한들 구조 요청에 눈치챌 수 있는 사람이 전혀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또한 발견 당시 그녀가 입고 있었던 교복은 논바닥에 진흙이 여기저기 묻어있는 상태였으며 범인에게 격렬하게 저항한 듯 방어운도 남아있었죠. 그리고 현장엔 피해자가 통학 시 타고 다니던 자전거가 쓰러져 있었고 벗겨진 구두 그리고 진흙이 들어가 망가진 그녀의 휴대전화가 발견되었습니다. 추가적인 현장 수사 결과 현장에서는 범인이 남긴 여러 흔적이 발견되었는데요. 발견된 것은 진흙 바닥에 남은 범인의 발자국, 미량의 DNA가 부착된 범인의 장갑, 그리고 2m 길이의 고정용 벨트였습니다. 한편 수사 과정에서 추가적인 유류품이 발견됩니다. 바로 현장에서 사라졌던 그녀의 학교 가방이었죠. 이 가방은 범행 발생 장소에서 15km 정도 떨어진 오카자키시의 한 강에서 발견되었고 가방 안에는 원래 시미즈 씨가 학교 체육 시간에 입었던 트레이닝복, 지갑, 교과서, 손목시계 등이 들어있어야 했지만 발견 당시에 트레이닝복과 지갑만 사라진 상태였다고 합니다. 당시 경찰은 속옷과 트레이닝복이 사라진 점으로 볼 때 이상 성욕을 가진 범인이 성적인 목적으로 접근, 살해한 것으로 추정했고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탐문 수사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5월 한 달 동안 경찰에게는 총 357건에 달하는 제보가 있었으나 안타깝게도 범인 검거로 이어지는 명확한 증거는 발견할 수 없었죠. 다만 완전히 성과가 없었다고는 할 수 없는데요. 이 357건의 제보 중에는 수상한 검은색 SUV를 보았다. 검은색 SUV가 한 달 전부터 현장 근처를 어슬렁거렸다. 라는 공통된 목격 정보가 다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사라졌던 피해자의 가방은 약 15km가량 떨어진 강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에 경찰은 범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후 차량을 이용해 도망쳤을 것으로 추정, 이 검은색 SUV의 행방을 쫓았지만 아쉽게도 추가적인 정보는 얻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현장 수사 과정에서 인근 주민이나 학생들에게 일주일 전쯤인가? 마스크를 쓴 남자가 등교 중이던 여고생을 덮쳤는데 가까스로 도망친 일이 있었어요. 라는 증언을 확보하게 되는데요. 당시 경찰은 이 증언에 나오는 인물이 범인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증언을 바탕으로 피해자를 수소문한 결과 실제로 이 변태에 대한 목격 증언이나 피해 사실은 무려 수십 건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08년 7월 10일 경찰은 끝끝내 아이치현 북부에 살던 남성 A를 체포할 수 있었는데요. 이 남성은 앞서 말씀드렸던 여고생을 덮쳤던 인물로 실패로 돌아간 성범죄 사건을 포함해 총 30건에 달하는 여죄로 경찰의 면밀한 조사를 받게 되었지만 정작 시미즈 씨 사건과는 무관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하네요. 당시 경찰은 다수의 인원을 동원해 수사를 진행했지만 17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범인의 정체는 오리무중입니다. DNA나 발자국, 장갑 등의 유류품과 증거가 있었음에도 경찰이 범인을 검거할 수 없었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토요타시라는 지역. 이곳은 우리가 잘 아는 토요타 자동차의 본사가 있는 곳으로 지역 교통의 요충지이기도 한데요. 당시 경찰은 토요타시를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했지만 교통의 요충지라는 것은 범인이 토요타시와 연결된 다른 지역에 살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수사 범위가 너무도 넓었던 탓에
검거가 힘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당시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성범죄는 재발 확률이 높다, 장갑, 고정용 벨트, 테이프 등을 미리 준비한 점으로 볼 때 계획범죄이며 범죄 경험이 있을 것이다 라는 점을 근거로 전과를 가진 인물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했다는 점입니다. 즉, 만약 범인이 초범이었다면 용의선상에서 제외되었을 것이고 이후 경찰이 수사 범위를 넓힌다고 해도 범인은 이 주어진 시간 동안 증거를 인멸하기 마련이며 목격자들은 자연스레 기억을 잊어가기 때문이죠. 한편 여기서부터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피해자가 살해당하기 전날 밤 블로그에 적었던 왜 하필 그날 그런 걸 봐버린 걸까? 라는 내용을 보면 일단 시미즈 씨가 뭔가를 목격한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그리고 지역에선 여고생을 노리는 변태에 대한 흉흉한 소문이 있었죠. 어쩌면 사건의 진범은 이 소문을 미리 들어 알고 있었고 자기가 범죄를 저질러도 어차피 의심받는 것은 지역에 출몰하는 변태, 체포된 A라고 생각했던 것은 아닐까요? 즉, 마치 A의 짓인 것처럼 꾸며 검거를 회피하려는 굉장히 치밀한 범죄 방식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요? 피해자분의 명복과 더불어 하루빨리 진범이 체포되기를 바라며 영상을 마칩니다. 괴미사였습니다. 여기 한 대의 택시가 있습니다. 언뜻 보기엔 그냥 좀 낡은 택시인가 싶으실 수 있지만 이 택시는 16년 전 발생한 한 미제 사건의 증거품으로 당시 상태 그대로 보존되어 있죠. 과연 이 택시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2009년 7월 17일 밤 9시 30분 무렵 도토리현의 중심부인 도토리시 도토리역의 북쪽 출입구에서 한 대의 택시가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날은 날씨가 다소 변덕스러웠던 탓에 마침 9시 30분이 되자 약간의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요. 얼마 가지 않아 한 남성 손님이 택시에 탑승했고 택시는 어째서인지 장애인용 승강장에 잠시 멈추더니 9시 34분 무렵 역의 남동쪽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이 택시는 지역에서 산업도로라고 불리는 길을 따라 동쪽으로 이동했고 이 모습은 CCTV에도 촬영되었죠. 그리고 약간의 시간이 지난 뒤 택시는 타치카와초의 바로 이 장소에서 멈췄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전혀 이상할 것 없는 상황이지만 이때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합니다. 조용한 주택가에 총성이 울려 퍼진 것이죠. 피해자는 60세의 택시 운전사였던 시모다 카즈오 씨로 그는 손님에게 총을 맞은 후 차에서 내려 도와주세요, 강도다 라는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범행 장소는 상가나 번화가에서 떨어진 한적한 주택지로 해가 지면 다소 어두운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의 비명은 삽시간에 동네에 울려 퍼졌고 이를 들은 인근 주민 몇 명은 무슨 일이 있나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목격한 것은 피를 흘리며 터벅터벅 걷다가 쓰러진 택시 운전사와 현장을 황급하게 빠져나가는 택시 한 대였죠. 당시 목격자에 따르면 범인은 택시를 빼앗아 주택가의 북쪽 방향으로 도주했다고 하네요. 아무튼 주민의 신고로 피해자는 즉시 병원에 이송되었지만 탄환이 폐를 관통한 탓에 밤 11시 무렵 피해자는 끝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사실 우리나라처럼 일본도 총기 소지가 매우 제한적이다 보니 총기를 이용한 사건이 무척 드문 편이었고 경찰은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범인이 빼앗아 도주했던 택시는 범행 현장에서 약 2.5km 정도 떨어진 주택가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참고로 발견 시점은 9시 50분 정도로 신고 후 약 10분 만에 찾았으니 굉장히 빠른 편인데요. 하지만 택시 안에서 범인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고 경찰은 인근 CCTV부터 목격 증언까지 정보를 모으기 위해 다방면에 걸쳐 수사를 벌였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범인의 얼굴을 본 목격자가 없었기 때문에 수사는 난항을 겪었는데요. 우선 시신 부검 결과 피해자는 약 9mm의 탄환에 왼쪽 견갑골, 폐를 관통당해 과다출혈로 사망했으며 몸을 관통한 탄환은 운전석 문 아래쪽에 박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 튄 탄피는 뒷좌석에서 발견되었죠. 전문가에 따르면 관통 위치나 발포 각도로 봤을 때 정황상 범인은
권총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위협을 했고 겁에 질린 피해자가 도망치려 하자 발포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또한 혈흔은 차 내부보다는 외부에 많이 남아있었으며 택시에서는 이날 피해자가 번 돈이 전부 도난당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택시 미터기는 지불 상태에서 멈춰 있었는데 이는 즉 범인이 계산을 하는 척하면서 품에서 권총을 꺼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걸 의미하죠. 한편 택시의 내부에서는 범인의 발자국이 발견되었는데요. 범인은 사선, 다이아몬드, 수평선 패턴의 밑창을 가진 신발을 신었고 시중에 판매되는 신발 중 이와 유사한 패턴을 지닌 것은 대표적으로 컨버스화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 택시의 특징 중 하나가 손님을 태우면 손님의 행선지를 택시 회사에 보고하거나 기록하는데 당시 회사 측에서 전달받은 피해자의 행선지는 현장 근처의 오오쿠이라는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 지역 역시 꽤 외진 지역이라고 하네요. 당시 경찰은 사건 해결을 위해 범행 현장인 동시에 범인이 마지막까지 탑승했었던 택시를 그대로 보관했고 수사를 이어가던 도중 한 가지 실마리를 잡게 됩니다. 경찰이 CCTV 분석 과정에서 범인을 목격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행인들을 발견한 것인데요. 비록 범인의 모습이 CCTV에는 찍혀있지 않았지만 CCTV에 찍힌 행인 중 범인과 스쳐 지나갔을 법한 인물이 3명이나 있었던 것이죠. 이들은 범인의 택시 탑승 당시 각기 토토리역 주변을 도보로 이동했던 남성 2명, 여성 1명으로 경찰은 필사적으로 이들의 행방을 수소문했지만 사건이 발생한 지 16년이 지난 지금에도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없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경찰이 사건이 장기화된 이유에 대해 범인의 목격 정보가 아예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만약 이 세 남녀의 목격 정보가 있었다면 수사 양상이 완전 달랐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 사건은 범행이 발생하고 약 2년 동안 80건 정도의 제보가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검거로 이어지는 결정적인 제보는 없었으며 시간이 흐르면서 사건 자체에 대한 관심도 줄어들고 풍화되어 가자 제보 건수가 뚝 떨어져 2020년대가 되자 1년에 고작 평균 5건 정도의 제보가 들어오는 등 점점 더 해결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데요. 이에 위기감을 느낀 경찰이 사건의 현상금 300만엔, 우리 돈 약 3천만 원 정도를 걸자 제보 건수가 42건으로 늘었다고 합니다. 이런 걸 보면 미제 사건이 풍화되지 않도록 대중의 관심을 모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닫게 되네요. 여기서부터는 사건에 관한 약간의 추리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이 사건의 특이한 부분 중 하나는 범인의 지문이 검출되었다는 이야기가 없다는 점입니다. 범인이 의도적으로 지문을 남기려 하지 않았다 한들 결국 마지막으로 택시를 운전한 것은 범인이었기 때문에 핸들과 기어에 지문이 남아있기 마련인데 이런 정보가 전혀 없는 것을 보면 범인은 어쩌면 애초부터 택시 강도를 계획하고 도중에 장갑을 낀 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범인의 계획성이 느껴지는 부분은 이뿐만이 아닌데요. 오오쿠이라는 인적이 드문 곳을 행선지로 정한 점도 그렇고 도착하자마자 우발적으로 바로 쏴버린 것이 아니라 일단 1차적으로 총을 드러내 협박한 후 피해자가 도망치려 하자 그때 비로소 사격한 것으로 볼 때 처음부터 택시 매상을 노렸던 계획된 범죄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왜 범인은 택시를 버리고 도주했을까인데요. 이는 경찰의 신속한 수배를 염두에 두고 행인들 눈에 띄기 쉬운 택시를 오래 이용하지 않으려 한 게 아닐까요? 실제로 당시 택시에는 혈흔이 어느 정도 남아있었기 때문에 발각 가능성이 높았던 터라 범인은 빠르게 차량을 포기한 뒤 몸을 숨기는 것을 선택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즉, 택시를 훔쳐탄 것은 현장에서 즉각 멀어지기 위한 방편이었지 애초부터 그 차로 멀리 도망칠 계획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짧은 거리를 이동한 후 차량을 버린 점에서 범인은 미리 다른 도주 수단을 염두에 두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가령 미리 숨겨둔 오토바이, 자동차로 갈아타거나 차량을 준비한 공범이 있었다거나 혹은 인적이 드문 지역에서 도보로 숨기 위한 계획까지 미리 세워둔 철저하게 계획된 범죄는 아니었을까 하는 의심이 가네요. 그리고 해당 택시가 장애인용 탑승구 인근에서 잠시 정차했었다는 목격담이 있는데 이는 어쩌면
범인이 해당 지점에서 휴대전화 등을 통해 공범에게 장소를 지시받았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즉, 행선지를 묻는 택시기사에게 잠시 확인해보겠다며 공범에게 전화를 건 뒤 지시받은 범행 장소로 유도한 것이 아닐까 하는 가설이죠. 그리고 마지막은 개인적인 의문인데 범인은 왜 총을 단 한 발만 쏘고 곧장 도주했던 걸까요? 만약 피해자가 범인의 얼굴을 목격했다면 범인은 피해자의 목숨을 확실하게 빼앗았을 텐데 정작 범인은 머리나 심장이 아닌 견갑골에 단 한 발을 쏜 뒤 도주했죠. 이는 즉 범인은 탑승 당시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고 어차피 내 얼굴을 못 봤으니까 택시와 돈만 빼앗으면 된다 라는 생각으로 단 한 발만을 발사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인 추리에 불과합니다. 이와 별개로 범행 당시의 자동차를 그대로 보관한 것을 보면 과학수사 발전으로 언젠가 이 미제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는 날이 왔으면 하는 작은 기대감을 가져봅니다. 이번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요? 피해자분의 명복을 빌며 영상을 마칩니다. 규미사였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남성이 우산을 들고 밤거리를 걸어갑니다. 언뜻 보기엔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청년으로 보이지만 사실 이 남성의 정체는 16년 동안 잡히지 않은 살인사건의 범인입니다. 2009년 11월 1일 밤 11시 무렵 택시 운전사 A씨는 운전 도중 한 가지 이상한 것을 눈치챕니다. 당시 그는 별 생각 없이 동료 택시의 위치를 GPS로 확인했는데 직장 동료인 아베 츠기오 씨의 택시가 어째서인지 주택가의 공원 근처 도로에 결제 중인 상태로 움직이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문제인 것은 아베 씨의 택시가 결제 중 상태로 거의 1시간 가까이 멈춰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에 A씨는 손님이랑 문제가 생겼나? 싶은 생각에 확인차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도로에 도착한 A씨는 한눈에 뭔가 일이 생겼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차량의 바퀴는 화단의 경계석 위에 올라가 있었고 비상등과 헤드라이트가 켜진 채 멈춰 있었기 때문이죠. 이에 A씨는 황급히 차에서 내려 택시 안을 확인했고 그가 목격한 것은 운전석에 앉은 아베씨가 피를 잔뜩 흘린 채 사망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에 놀란 A씨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시신을 회수,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됩니다. 발견 당시 피해자인 아베씨는 운전석에 기댄 상태였으며 차량 내부엔 대량의 혈흔이 여기저기 튀어 있었고 요금 미터기는 2,000엔에서 멈춘 상태였다고 합니다. 또한 현장에선 아베씨가 이날 벌었던 돈이 든 가방과 아베씨의 지갑이 사라진 상태였는데요. 부검 결과 사인은 왼쪽 목을 날붙이로 공격당해 발생한 출혈성 쇼크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경찰은 현장 주변 탐문 수사는 물론 현장 조사, 아베씨의 인간관계, CCTV 등 다양한 부분을 시야에 넣고 수사를 진행했는데요. 먼저 현장 탐문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한 가지 중요한 증언을 듣게 됩니다. 바로 인근에 살던 주민이 밤 11시 반쯤 그 근처를 지나갔어요. 근데 차가 이상하게 주차되어 있더라고요. 별 생각 없이 지나갔지만 설마 사람이 죽었을 줄은 몰랐어요. 라는 증언을 했던 것이죠. 즉, 차량이 현장에 멈춘 것은 밤 11시 무렵이었고 차가 이상하게 주차되었다는 목격이 11시 30분이었기에 정황상 범행은 밤 11시에서 11시 30분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피해자 아베씨의 근무 시간은 아침 7시부터 밤 11시였기에 그는 하필 이날 마지막 손님을 태웠다가 변을 당했을 가능성이 지극히 높았죠. 이에 경찰은 택시의 GPS를 바탕으로 운행 경로를 역추적해 해당 시간 피해자가 어디에서 범인을 태웠는지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당시 아베씨의 택시는 밤 10시 40분 무렵 니이가타역 남쪽의 택시 승강장에서 출발 20분 정도 걸려 사건 현장에 도착한 뒤 움직임이 없었기에 경찰은 CCTV에 찍힌 이 마지막 손님을 범인으로 단정짓고 수사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중요한 증거가 한 가지 발견되었는데요. 바로 현장 북쪽의 우시카이도 추우오 공원에서 사라졌던 피해자의 지갑이 그리고 동쪽으로 몇백 미터 정도 떨어진 한 약국 근처에서 아베씨의 일일 매출이 들어있던 빈 가방이 발견된 것이었죠. 발견 당시 지갑과 가방은 내부의 돈이
전부 사라진 상태였고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이런 유류품에 남은 범인의 지문, 피부 조직 등이 검거로 이어지곤 합니다만 이 사건은 한 가지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건 당일 비가 내렸다는 점이었죠. 이 비 때문에 현장 근처에 남을 법한 범인의 발자국은 물론 유류품의 지문, 피부 조직 등은 전부 씻겨 내려간 상태였고 심지어 발견 당시 진흙이 덕지덕지 묻어있어 범인 검거로 이어지는 정보는 얻을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한밤중이라 통행인이 많지 않았던 것은 물론 설령 스쳐 지나간 사람이 있었어도 어두운 밤이었던 탓에 범인의 몸에 튄 혈흔을 눈치채지 못했을 가능성이 무척 높았죠. 이에 경찰은 사건 해결이 결코 쉽지 않을 거라는 것을 직감, 빠르게 CCTV 영상을 공개해 정보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수사는 딱 여기까지였죠. 2011년 경찰이 사건의 현상금 300만엔, 우리 돈 약 3천만 원을 건 이후로 현재까지 900건 이상의 제보가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범인 검거로 이어지는 제보는 없었고 결국 이 사건은 미제 사건이 되어 16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우선 경찰이 공개한 CCTV를 분석해보면 범인은 신장 165cm 정도의 마른 체형으로 비닐 우산과 가방을 소지했으며 샌들을 신었고 옆에 흰 줄이 들어간 트레이닝 바지를 입고 있었는데요. 빠르고 보폭이 넓은 걸음걸이가 특징으로 연령은 10대 후반에서 20대 정도로 추측되며 왼쪽에 메고 있는 가방에 흉기를 보관한 채 차에 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범인이 살인을 저지른 곳은 극히 일반적인 주택가 근처로 당시 이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 나카마타 씨는 정년 퇴직을 앞두고 이 사건에 대해 역에서 굳이 여기까지 왔다는 것은 우연으로 보기 힘들다. 정황상 이곳을 잘 아는 인물이거나 친척이나 친구 등 아는 사람이 주변에 살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원한에 의한 살인보다는 금전을 노린 범행일 가능성이 높다. 라는 말을 남겼는데요. 11월의 니이가타는 동해에서 불어오는 바닷바람과 더불어 사건 당일 비가 와서 꽤 쌀쌀한 편이었는데도 CCTV 영상의 범인은 날씨에 맞지 않는 다소 얇은 트레이닝복 차림인 것으로 볼 때 범인이 이 지역의 날씨에 대해 잘 파악하지 못했거나 혹은 이와 정반대로 이 지역에 명확한 목적지가 있어 금방 실내로 들어갈 예정이 아니었을까 하는 추측이 있습니다. 한편 사건 이후 경찰은 범행 당일 아베 씨의 택시에 탔던 인물들을 하나하나 조사하며 지문을 채취, 속어법으로 범인의 지문을 파악하는 작업을 했기에 정황상 범인의 지문은 이미 경찰이 파악해 입수했을 가능성이 무척 높아 보입니다. 또한 이 사건엔 한 가지 가설이 있는데요. 전직 형사의 추측과는 달리 범인이 애초부터 금전을 노리고 범행을 위해 택시에 탄 것이 아니라 요금 때문에 싸움이 벌어져 홧김에 살해했다 라는 가설입니다. 우선 일본의 차량은 우리나라와 반대로 운전석은 오른쪽, 승객은 왼쪽에서 탑승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피해자의 차량은 발견 당시 왼쪽 문을 화단에 바짝 붙인 상태였습니다. 이 가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하나, 목적지에 도착했는데 범인이 요금을 못 내겠다며 혹은 돈이 없다며 요금을 둘러싸고 트러블이 발생했다. 둘, 그러자 피해자 아베 씨는 범인이 도망치지 못하도록 일부러 화단에 바짝 차를 대 탈출을 봉쇄했다. 셋, 도망을 위해 왼쪽 좌석으로 이동했던 범인이 도주를 봉쇄당하자 가방에서 흉기를 꺼낸 뒤 오른손으로 운전석에 앉은 피해자의 왼쪽 목을 공격했다는 가설이죠. 실제로 만약 범인이 운전석 바로 뒷좌석에 앉아 있었다면 오른손잡이라고 가정했을 때 왼쪽 목을 공격한다는 것이 위치상 그다지 쉽지가 않습니다. 참고로 일본의 택시는 2002년 월드컵을 기점으로 칸막이를 설치하는 경우가 늘었지만 대화에 방해된다 혹은 계산하는 데 방해된다 라는 이유로 칸막이를 떼어버리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네요. 과연 아베 씨를 살해한 이 남성은 누구였으며 이 사건은 언제쯤 해결될 수 있을까요?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저 정도로 인상착의가 공개되었다면 사건 당일 범인과 접촉한 사람들은 이게 누구인지 진작에 짐작했을 것 같은데 부디 자수하거나 제보했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이번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요? 피해자분의 명복과 더불어 하루빨리 범인이 잡히기를 바라며 영상을 마칩니다. 규미사였습니다. 2012년 6월 26일 새벽 4시 무렵 일본 사이타마현 가조시 중심부에 위치한 한 철물점 겸 주택에서 불길이 치솟습니다.
이 장소는 아리야마 철물점이라는 곳으로 삽시간에 번진 불길에 즉시 소방대가 출동, 화재를 진압했는데요. 그런데 화재 현장에서 의외의 것이 발견됩니다. 바로 사람의 시신이었죠. 당시 소방대가 잔해 속에서 발견한 것은 77세 남성 아리야마 슌조 씨와 그의 아내인 76세 아리야마 유키에 씨로 두 사람 모두 가슴 부위에 칼로 찔린 상처가 여러 곳 있었습니다. 그리고 참혹하게 불탄 집 마당에는 차가 한 대 멈춰 있었는데요. 이 차에선 같은 집에 거주하던 48세 장남 아리야마 야스유키 씨가 가슴에 큰 부상을 입은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만 다행히 그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되어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이 집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먼저 노부부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폐에는 그을음이 없었고 사인은 과다 출혈이었습니다. 즉, 화재가 발생했을 당시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구조된 장남의 경우는 칼날이 심장에 아슬아슬하게 닿지 않을 정도로 상처가 깊었지만 상대적으로 빠르게 구조된 덕분에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사건 현장은 철골 구조의 2층 주택으로 부지가 꽤 넓은 집이었다고 하는데요. 사실 피해자 부부는 이 지역에서 상당히 넓은 토지를 소유한 꽤나 부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운영하던 철물점은 7년 전 남편인 슌조 씨의 병으로 폐업한 상태였고 장남은 집 뒤편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참고로 이 식당은 굉장히 인기가 많아 2호점을 고려할 정도로 장사도 무척 잘 되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그럼 범인은 돈이 목적일까 싶으실 텐데 조사 결과 현장에는 눈에 띄는 금품 절도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심지어 부부 명의의 통장에도 출금 내역은 없었죠. 그런데 의문점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화재 현장 부엌에선 식칼이 몇 자루 발견되었지만 피해자들의 가슴에 남은 칼자국을 분석한 결과 이 중 어떤 것도 일치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기까지의 정보를 종합하면 범인의 목적은 금전이 아니었으며 흉기를 미리 지참한 계획적인 살인 및 방어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렇게 경찰 수사가 진행되던 와중 구조된 장남의 증언으로 인해 경찰은 추가적인 정보를 얻게 됩니다. 사건은 화재 전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먼저 장남은 2012년 6월 25일 가게에서 평소처럼 일을 하고 있었는데 부모님이 친구분과 함께 가게에 방문해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당시 장남은 일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가게에 남았고 부모님은 그대로 귀가했는데요. 장남이 가게를 마감하고 집에 돌아온 것은 새벽 1, 2시 무렵이었다고 합니다. 이후 2층의 자기 방에서 잠든 그는 문득 옆방에서 들리는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깼는데요. 그는 확인차 방문을 열었고 그러자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얼굴을 검은 천 같은 것으로 가린 체격이 큰 의문의 남성이었습니다. 당시 야스유키 씨는 이 수상한 남성의 어깨를 붙잡았지만 그 순간 이 체격이 큰 남성은 아무 말 없이 흉기를 꺼내 장남의 가슴을 칼로 공격했던 것이죠. 흉기에 습격당한 그는 그대로 정신을 잃었고 이후 정신을 차렸을 땐 집이 이미 불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중상을 입은 몸이었지만 가까스로 2층 창문에서 뛰어내렸고 이내 구조대에게 발견되어 병원으로 이송된 것이었죠. 장남은 덩치 큰 남자 말고도 다른 남자도 있었어요 라는 말로 범인이 한 명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하지만 장남의 이러한 증언에도 불구하고 큰 화재로 인해 현장이 상당 부분 훼손되었던 탓에 경찰은 범인이 남겼을 흔적이나 침입 경로 등을 전혀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경찰은 수사 방향을 바꾸어 인근에 설치된 30개가량의 CCTV 영상을 입수, 분석하는 한편 근처 주민들에게 탐문 수사를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CCTV 영상엔 수상한 인물은 전혀 찍혀있지 않았고 인근 주민들 사이에서도 목격자가 전혀 없었으며 피해자 부부의 인간관계 역시 딱히 문제가 없었죠. 심지어 부부와 함께 전날 아들 가게에서 식사를 했던 피해자 부부의 친구 역시도 평소랑 다름없었다. 딱히 이상한 점은 없었다. 라는 증언을 했습니다. 정리하자면 신원을 알 수 없는 복수의 남성이 30대가량의 CCTV에 전혀 찍히지 않은 상태로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실내에 침입, 미리 지참한 흉기로 장남을 공격한 뒤 피해자 부부를 살해하고 불을 질렀으며
정작 금전은 탈취하지 않았다 라는 이야기입니다만 써놓고 보면 이게 말이 되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이후 경찰은 전직 경찰관은 물론 외부 전문가까지 초빙해 사건을 광범위하게 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경찰은 한 의심스러운 인물을 비로소 본격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인물이란 장남이었죠. 당시 경찰이 장남을 수상하다고 생각한 이유는 이러했습니다. 하나, 장남은 범인이 한 명이 아니라고 했지만 인근 CCTV를 아무리 뒤져도 수상한 인물은 물론 수상한 차량조차 찍히지 않았다는 점. 둘, 흔적을 전혀 남기지 않을 정도로 철저한 범인들이 정작 피해자 부부는 살해했음에도 굳이 장남은 살려둔 점. 셋, 심각한 중상을 입었음에도 화재에 목숨을 잃기 직전 정신을 차린 뒤 2층 창문에서 뛰어내려 차까지 이동했다는 점 등이었죠. 이렇게 장남인 야스유키 씨의 증언에는 다소 석연찮은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경찰은 그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의외의 일이 벌어집니다. 조사 직후 유일한 생존자이자 목격자인 장남이 끄는 것이죠. 물론 이 죽음이 가족을 잃은 충격 때문인지 아니면 수사 압박에서 오는 스트레스 때문인지는 알 수 없지만 경찰은 이 죽음과 사건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끝끝내 밝혀낼 수 없었고 유일한 증인이 사망하는 것을 계기로 수사는 결국 난항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이 사건은 지금껏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되었죠. 이후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범인의 신원은 물론 범행 동기마저도 여전히 베일에 쌓인 상태입니다. 범인은 왜 거액의 재산을 가진 가족을 상대로 금품 절도 흔적 없이 잔혹한 살인을 저질렀을까요? 그리고 만약 장남이 범인이었다면 화재 현장에서 흉기는 대체 어떻게 처리했으며 애초에 스스로 흉기를 심장에 닿기 직전까지 깊숙이 칼날을 집어넣는 것이 가능한 걸까요? 일설에 따르면 아들이 프로에게 살인을 의뢰했다.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해 프로에게 부탁한 것이다. 아니다. CCTV에 아무것도 찍히지 않은 걸 보면 모든 게 아들의 자작극이다.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여전히 명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이번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요? 피해자분들의 명복과 더불어 하루빨리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기를 바라며 영상을 마칩니다. 규미사였습니다. 좀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8년 전쯤인가? 한 일본 인터넷 방송 플랫폼에서 몇 명 남짓한 일본인들과 잠깐 대화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시청자 한 명이 자기는 시골에 산다. 도쿄에 사는 예쁜 여자아이와 친해졌다. 다음 주에 만나러 가는데 너무 떨린다. 다녀와서 반드시 보고하겠다. 그런 자랑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저를 비롯해서 다른 사람들도 그거 수상한 거 아니냐. 부디 몸 조심해라. 이런 식으로 말했지만 무조건 괜찮다. 그럴 애가 아니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하길래 뭐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렇겠지 싶은 식으로 넘어갔죠. 그리고 한 달쯤 지났을 때였나? 문득 그 이야기가 갑자기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방송 로그를 찾아서 그 사람 트위터에 들어가 봤는데 이전까지의 게시글은 전부 삭제되어 있었고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당분간 트위터를 그만둡니다. 라는 글만 딸랑 남아있어서 좀 소름 끼쳤던 일이 있는데요. 오늘 다룰 사건은 당시의 기억이 문득 떠오르게 된 그런 사건입니다. 이 남성의 이름은 나가야마 히로타카. 19세였던 그는 오카야마현 츠야마시에 살던 회사원으로 지역의 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토목 관련 회사에 취업해 직장 근처 아파트에서 자취를 하며 보수 점검을 담당하던 평범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진지하고 어른스러운 성격으로 인터넷 친구들과 보이스 채팅으로 떠들며 온라인 게임을 즐기는 취미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런 그가 2019년 8월 25일 돌연 자취를 감췄습니다. 실종 다음 날인 8월 26일 월요일 평소 성실하게 일했던 그가 갑자기 무단결근을 하자 이를 이상하게 생각한 상사는 즉시 히로타카 씨의 어머니에게 연락을 했고 연락을 받은 어머니는 걱정되는 마음에 아들의 집에 방문했죠. 당시 어머니가 목격한 것에 따르면 세탁물이 잔뜩 쌓여 있었다. 평소 자주 사용하던 유명 아웃도어 브랜드의 배낭이 그대로 놓여져 있었다.
테이블 위에 동전이 잔뜩 쌓여 있었다. 친척들이 취업 축하금으로 주었던 6만엔이 든 봉투가 그대로 있었다. 라고 합니다. 갑작스러운 아들의 실종에 불안해진 어머니는 몇 번이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고, 아들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모습을 감출 이유가 없다고 생각, 즉시 경찰에 신고를 하며 사건에 막이 오릅니다. 경찰은 인근 지역의 CCTV 영상을 확인함과 동시에 직장 상사나 히로타카시의 친구 등 인간관계를 조사하기 시작했는데요. 먼저 그의 실종 일주일 전쯤 함께 여행을 다녀왔다는 한 친구는 인간관계나 직장같이 고민에 관한 이야기는 전혀 없었어요. 보너스 받으면 차를 사겠다는 이야기 정도였죠. 라는 말을 남겼고, 히로타카시의 직속 상사는 경찰 조사에서 입사한 지 4달 된 신입이라 책임져야 하는 일은 시키지 않았습니다. 성실했고 늘 열심히 하는 부하였죠.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한편 CCTV를 바탕으로 그의 동선을 추적하던 경찰은 마침내 그의 흔적을 찾아내게 되는데요. 먼저 실종 당일인 2019년 8월 25일 일요일, 그는 가까운 역인 히가시 츠야마역에서 2시간 정도 전철을 타고 오카야마현 북서부에 위치한 니이미역에서 내렸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그는 평소 집에서 역으로 이동할 때 자전거를 이용했는데 이날은 어째서인지 도보로 이동했다는 점인데요. 아무튼 니이미역에 도착한 그는 도토리현으로 향하는 특급 열차표와 일반 열차표를 구매한 뒤 오후 2시 무렵에는 역 근처 편의점에서 도시락과 음료를 구입했고, 이 내역은 전자결제 이력에 남아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경찰은 그가 내렸을 가능성이 무척 높다며 한 장소를 지목했습니다. 이 장소는 현재는 더 이상 열차가 운행하지 않는 에비역이라는 곳인데요. 이 역은 역무원이 없는 무인역인데다 CCTV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무척 외진 곳이었기 때문에 환승 이후 흔적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이 장소밖에 없다고 판단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곳은 그의 집에서 약 4시간 정도 걸리는 무척 먼 장소로 전혀 연고가 없는 것은 물론이었고, 이 시기에는 해당 지역에서 개최되는 축제 같은 것도 전혀 없었기 때문에 굳이 먼 길을 무릅쓰고 갈 이유가 전혀 없는 곳이었습니다. 한편 앞서 그가 2장의 티켓을 샀다고 말씀드렸죠. 정황상 그는 특급 열차를 타고 2 정거장 전인 네우역에 하차한 뒤 보통 열차로 환승해 에비역으로 향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당시의 열차 시간표대로라면 그는 약 오후 4시 28분 무렵에 에비역에 도착하게 되죠. 아무튼 니이미역에서 특급 열차로 환승하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그는 지금도 행방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히로타카시는 176cm의 키에 64kg, 안경을 쓰고 있었으며 실종 당시에는 흰 티셔츠, 회색 바지, 검은 신발, 그리고 하얀 가방을 맨 상태였다고 하는데요. 참고로 어머니에 따르면 이 복장은 그가 평소부터 꽤 마음에 들어하던 옷이라고 합니다. 또한 좀 이상한 점은 히로타카시의 통장에는 약 80만엔, 우리 돈 약 800만원 정도의 저금이 있었는데요. 통장 이력을 확인해보니 예금을 인출한 기록은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상한 점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그가 귀가를 고려했다고 가정한다면 열차 시간상 도착 이후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곧바로 돌아가는 기차에 타 귀가했어야 했는데요. 하지만 그는 집에 자전거도 두고 나왔고 회사에는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았죠. 이는 즉 애초부터 그는 월요일에 출근할 생각이 없었거나 혹은 누군가가 차로 태워다 줄 거라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그의 실종과 관련된 여러 가설들을 하나하나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첫 번째는 자발적 실종설입니다. 사실 가족이나 친구, 직장 상사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가 자발적 실종을 택할 이유가 없어 보이긴 하지만 세상을 살다 보면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고민이 생기곤 하죠. 다만 만약 자발적 실종을 알선해주는 업체의 의뢰에 스스로 종적을 감추는 선택을 했다면 의뢰를 위해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불해야 정상인데, 통장 출금 이력으로 볼 때 그런 금액을 인출한 기록도 딱히 없었고, 무엇보다 6만엔 같은 현금은 그대로 가지고 나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이를 굳이 남기고 갔다는 점도 이상합니다. 두 번째는 범죄설입니다. 히로타카시의 어머니는 아들이 실종 당시 마음에 들어하는 옷을 입고 나갔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평소 그의 취미는 온라인 게임이었죠.
이는 즉 그가 게임을 하며 인터넷으로 친해진 친구가 있었고 어쩌면 이 친구라는 인물 여성이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이 여성은 범죄와 관련된 인물로 애비 역이 CCTV가 없는 무인역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그를 여기로 불러내 납치한 것은 아닐까 하는 가설입니다. 다만 이 가설 역시도 좀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요. 만약 여성을 만나러 간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돈을 들고 가는 게 일반적이지 않을까요? 물론 전자결제라는 수단이 있기야 하지만 현금 사회인 일본 2019년에 애비역 같은 시골에서 전자결제가 과연 가능했을까 싶기도 합니다. 물론 상대가 남성이라면 이야기는 다르지만요. 마지막으로 고려되는 가설은 사고설인데요. 만약 그가 역에서 내린 후 혼자 주변을 돌아다니다 산이나 강변에서 사고로 실종되었다면 발견이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관광 명소나 행사도 없던 시골 무인역에 굳이 내려서 돌아다녔을 이유가 희박한 데다 혼자 여행 중 사고를 당했다면 보통 사고 현장에서 유류품이나 시신이라도 발견되기 마련인데 지금껏 그런 소식도 전혀 없었죠. 결국 이 모든 가설들 가운데 어느 하나 명확히 입증된 것은 없는 상태입니다. 왜 그는 굳이 특급 열차에 타면서까지 몇 시간이나 걸리는 시골 무인역으로 향했을까요? 사건 이후 히로 타카시의 어머니는 아들이 인터넷으로 만났던 게임 친구들과의 대화 기록을 파악하면 행적을 찾을 수 있겠다 싶어 보이스 챗 프로그램을 기동했습니다만 문제는 로그인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당시 그녀는 아들의 생일, 전화번호 등을 섞어 몇 번이고 로그인 시도를 하려 했지만 비밀번호를 너무 많이 틀린 탓에 계정이 잠겨버렸다고 하네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범죄자가 그를 무인역으로 유인한 뒤 모종의 방식으로 살해한 게 아닐까 싶은데요. 또한 출금 이력이 없는 것으로 봤을 때 금전 목적이 아니라 인터넷으로 맺은 원한, 즉 살해 자체가 목적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곳이 무인역이며 CCTV마저 없다는 사실을 안다는 것은 도토리 혹은 애비역 근처에 연고가 있는 인물은 아니었을까 하는 의심도 드네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실종자분이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며 영상을 마칩니다. 금이새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찰이 직접 공개한 현재도 실제 도주 중인 한 지명 수배자의 CCTV 영상입니다. 과연 이 남성은 대체 무슨 짓을 저질렀길래 경찰에게 쫓기는 몸이 된 것일까요? 2021년 4월 18일 오후 8시 20분 무렵 이바라키현 북부에 위치한 도가이무라에서 경찰에 한 통의 신고가 들어옵니다. 신고자는 현장 인근에 살던 마을 주민으로 근처 집에 형제가 있는데 동생이 형을 칼로 찔렀어요 라는 말로 다급하게 도움을 요청했는데요. 당시 경찰은 신고를 받고 즉시 출동, 주변을 봉쇄하고 사건 현장에 진입했고 그곳에서 발견된 것은 피투성이가 된 채 사망한 63세의 남성 나가야마 요시카즈 씨였습니다. 피해자의 사인은 경부 압박 및 목, 흉부 등의 자상에 의한 과다 출혈이었으며 발견 당시에 이미 주택 1층의 거실에서 쓰러진 상태로 사망이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한편 이 사건에는 유일한 목격자가 한 명 있었는데요. 바로 피해자와 범인의 어머니였죠. 이에 경찰은 현장을 보존함과 동시에 유일한 사건 목격자인 어머니에게 자초지종을 묻게 되었고 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말은 둘째 아들이 첫째 아들을 죽였어요 였습니다. 먼저 피해자 요시카즈 씨에게는 57세의 나가야마 마코토라는 남동생이 한 명 있었습니다. 범행 당시 남동생은 어머니를 모시고 단둘이 살았으며 형은 친가를 나와 따로 살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따로 나가 살던 형이 이날 모종의 이유로 친가에 방문했고 오후 7시 30분 무렵 남동생과 말싸움을 벌이던 와중 동생인 마코토가 형을 칼로 찔러 살해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의외인 점은 범인인 마코토의 경우 평소 조용한 성격에 연로하신 86세의 어머니를 극진히 모셔 이웃 주민들에겐 효자라는 이야기를 듣곤 했고 다른 주민들과도 다툼은커녕 동일본 대지진 당시엔 지진에 피해를 입은 동네 주민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등 상당히 평판이 좋은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의문점이 생기기 마련이죠. 바로 아니 이런 평판 좋은 효자가 대체 왜 형을 죽였을까? 라는 점입니다.
이에 대해 나가야마 형제와 40년을 넘게 알고 지냈다는 한 지인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그 형제는 옛날부터 돈 때문에 많이 싸웠어요. 형이 온갖 핑계를 대고 동생한테 계속 돈을 뜯어냈거든요. 라는 말을 하는 한편 이웃 주민들 역시도 주기적으로 형 되는 사람이 와서 큰 소리를 지르곤 했어요. 라며 이들 형제 사이에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감정적, 금전적으로 앙금이 있어 왔다는 것을 암시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어머니의 증언을 토대로 재구성한 범행 당시의 이야기입니다. 시간을 되돌려 2021년 4월 18일 저녁 7시 반 무렵 마코토는 집에 방문한 형과 격한 말싸움을 벌였고 이내 결국 분을 이기지 못해 흉기를 꺼내 형을 공격, 살인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후 그는 어머니를 사건에 연루시키고 싶지 않았던 모양인지 어머니를 차에 태워 근처의 친척 집 앞에 내려주며 먼저 친척에게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형이랑 싸우다가 죽여버렸어. 그리고는 어머니에게 어쩔 수 없으니까 내가 희생할게 엄마 라는 말을 남기고는 그대로 악셀을 밟아 현장을 떠났던 것이죠. 경찰은 범인의 자동차 번호판을 바탕으로 행적을 추적하는 한편 인근 지역에 CCTV 영상을 입수, 분석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범행 직후의 행적이 약간이나마 밝혀졌는데요. 우선 마코토는 어머니를 친척집에 내려준 후 인근 편의점에 방문해 음료를 구입했습니다. 당시의 모습이 찍힌 것이 바로 이 CCTV 영상이죠. 보시면 그다지 주변을 의식하는 것 같진 않고 꽤 침착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편의점 방문 이후 마코토는 평소 정기 구독 중이던 신문 판매점에 전화를 걸었지만 당시는 늦은 시각이었기 때문에 사무실에 직원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마코토는 자동응답기에 상당히 정중하고 침착한 말투로 자신의 주소와 이름을 말한 뒤 부재 중이셔서 죄송합니다. 신문 구독 정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라는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었는데요. 당시 다음날 출근해 이 녹음을 들은 신문 판매점의 점장은 상당히 침착한 목소리였다. 전혀 동요하는 느낌이 아니었다. 라는 감상을 남겼습니다. 이후 마코토는 현장에서 약 2.5km 정도 떨어진 도카이무라 도서관 근처 주차장에 승용차를 세운 뒤 그대로 증발하듯 모습을 감췄습니다. 이후 경찰은 비공개로 수사를 진행했지만 그의 행적을 파악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어 2021년 4월 26일 수사를 공개로 전환하고 정보 제공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한편 현재 범인의 친지들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사정이 있어서 저지른 범죄니까 자수했으면 한다.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공개 수사 전환 이후로 벌써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범인의 행방은 여전히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한편 이 사건에는 몇 가지 가설들이 있는데요. 여기서부터는 이러한 가설들을 하나하나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첫째는 도주설입니다. 범인의 마지막 행적은 도서관에 차량을 유기했다인데 이 도서관 주차장은 근처 기차역에서 도보로 약 10분 거리에 위치한 곳이었기 때문에 차량을 버린 뒤 역으로 이동해 기차를 타고 먼 지역으로 도주한 것은 아닌가 하는 가설이 수사 초기에 제기되었는데요. 그런데 정작 역에 설치된 CCTV 영상에는 마코토의 모습이 찍혀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만 사건 당시는 코로나19로 인해 마스크 착용이 보편화된 시기였고 이 때문에 그가 CCTV에 찍혔어도 알아보지 못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기차가 아니라 지인의 도움을 받아 차량으로 도주했을 가능성 역시도 배제할 수 없죠. 두 번째는 지역 내 은신설입니다. 범행 이후 마코토가 어머니를 친척집에 내려주고 마실 것을 구매하는 것은 물론 침착한 말투로 신문 구독을 끄는 것을 볼 때 애초부터 도주를 염두에 두고 준비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가설인데요. 물론 경제적 기반이나 거처 없이 4년 동안 생존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집안 사정을 잘 아는 그가 신뢰할 만한 지인이나 친척 등에게 몸을 의탁해 현재 외부인의 눈에 띄지 않는 시골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가설이죠. 또한 이 두 번째 가설에는 한 가지 의미심장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범인은 86세 노모를 모시고 쭉 함께 거주해왔고 범행 후에도 사건의 어머니를 말려들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친척집에 내려주는 등 어머니를 보호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인은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잡히면 어머니에게 부담이 된다 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며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검거나 자수를 피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가 사망하면 자수하지 않겠는가?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극단적 선택설인데요. 형을 살해한 이후 압박감을 견디지 못해 도주 직후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가설로 바닷가가 가까운 지역 특성상 바다에 몸을 던졌거나 인적이 드문 숲, 산 등을 선택했을 것이고 이후엔 야생동물이 시신을 훼손했기 때문에 지금껏 그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은 것 아닐까 하는 가설입니다. 다만 참고로 이 지역은 곰은 그다지 발견되지 않고 멧돼지는 좀 있다고 합니다. 과연 그는 사건 이후 어디로 사라졌으며 4년이 지난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저 세 가설 중 여러분은 어떤 가설이 가장 설득력 있다고 보시는지요? 피해자분의 명복을 비는 한편 범인이 살아있다면 하루빨리 자수해서 자신의 죗값을 치르고 어머니와 재회할 수 있기를 바라며 영상을 마칩니다. 규미사였습니다.